이 사내는 오직 한 가지 일념으로 만리이국을 건너왔다. 그것은 바로 그리운 아내를 찾기 위함이었다. 허나 그의 정인 화연은 이미 3년 전 누군가의 손에 시해당한 뒤였다. 더욱이 그녀를 죽인 자는 남도 아닌 다름 아닌 그녀의 친부 담춘학이었다. 그 소식을 접한 순간 본자의 진노가 북해신궁 전체를 뒤덮었다. 세상에 어찌 이리도 비정한 아비가 있단 말이냐. 무림맹주라는 자가 감히 제 핏줄인 딸에게 독수를 뻗치다니. 북해신궁 전 장졸들은 나를 따라 중원으로 진격하라. 오직 정인을 위한 단호한 일념으로 경로하니 중원 무림은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다. 아나무인이던 담춘학도 이제는 내공이 진해되어 무릎을 꿇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 몰아치는 풍설 속에서 본자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 놈은 어찌하여 화연을 죽였느냐. 그녀는 내 놈의 친딸이지 않느냐. 대체 이유가 무엇이란 말이냐. 담춘학은 죽음의 문턱에서도 오만하기 그지없었다. 명색이 맹주의 여식이라는 자가 너 같은 청것과 정을 통하며 사랑을 논하다니 그 아이를 살려두는 것이야말로 가문이 수치이자 큰 과언이라. 그의 입가에는 광기 어린 미소가 번졌다. 네가 천하를 얻은들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네가 가장 갈구하는 이는 결코 얻지 못할 것을.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본자는 침묵했으나 가슴 속 살기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찰나의 순간 빛의 기둥이 담춘학의 몸을 관통했다. 그가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신이 저지른 이 모든 악행에 대해 과연 일말의 회한이라도 느꼈을지는 알 수 없다. 허나 그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다. 천하를 손에 넣은들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화연은 이미 내 곁을 떠나고 없는데 오직 그녀가 생전에 아끼던 애지련만이 남았구나. 이 애지련이 활짝 피어날 때면 화연의 미소 또한 저토록 찬란했었지. 이 꽃은 오직 연인 사이에 진실한 사랑이 닿아야만 비로소 개화하는 꽃이라네. 그녀의 눈가에 감격의 눈물이 고였다. 그대의 진심을 위심해 본 적은 없으나 애지련이 좀처럼 피지 않아 내심 애를 태웠답니다. 허나 이제 이리도 눈부시게 피어났으니 이것이 결코 소천만의 짝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대 또한 진심으로 나를 연모하고 있음을 알겠나이다. 본자는 조심스레 그녀를 품에 안았다. 바보 같으니 내게 화연 너 말고 또 사랑할 이가 누가 있겠느냐. 본자는 한없이 다정한 눈빛으로 화연을 바라보았다. 네가 이리도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이 꽃에 깊은 감사를 느끼는구나. 본래 우리는 이 정원을 애지련으로 가득 채웠었지. 허나 화연이 내 곁을 떠나게 되자 애지련도 점차 생기를 잃고 시들어버렸다. 그렇게 홀로 비탄에 잠겨 고독을 씹던 찰나 믿기지 않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애지련이 다시금 꽃망울을 터뜨린 것이다. 이 예사롭지 않은 재개화는 분명 특별한 징조가 분명하다. 본자는 급히 신복인 무영을 불러 명했다. 본자의 손짓 한 번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라.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방금 일어난 이 이적을 규명할 자를 찾아오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반드시 그를 찾아내야 한다. 며칠 후 북해신궁 내부 팔도강산 각지에서 학식이 깊고 고명한 학자들을 불러 모았다. 학자들은 북해신궁의 이번 소집에 대해 어딘지 모르게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바로 그때 허공을 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대들 모두 지금 당장 나의 정원으로 오라. 영문을 알 리 없는 사람들은 그저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정원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정원 가득 전설 속에 애지련이 만개에 있었던 것이다. 한 노학자가 몹시 놀란 기색으로 꽃 앞으로 다가갔다. 평생 한 번 보기도 힘든 이 귀한 꽃들이 이 정원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활짝 피어 있었다. 꽃줄기 위로는 사랑의 애자가 선명히 떠올라 있었다. 이것은 틀림없는 전설 속의 애지련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는 천천히 그들의 뒤로 걸어갔다. 내가 이 정원의 주인이오. 그대들은 이 꽃들이 마음에 드는가? 사람들은 나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 어찌하여 중원의 지배자인 설모덕이 이곳에 있는 것인가? 그들의 감정 따위는 개의치 않고 나는 천천히 입을 뗐다. 나와 내 정인이 사랑으로 이 꽃들을 피워냈지. 허나 내 정인이 세상을 떠난 뒤 이 꽃들도 모두 따라 시들어 버렸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며칠 전부터 다시 전부 되살아나더군. 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내 그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설명해야 한다면 오직 한 가지 가능성뿐입니다. 그 말에 나는 마음이 조급해졌다. 어서 말해보아라. 그 가능성이 무엇이란 말이냐? 노학자는 서둘러 내게 설명했다. 이것은 주인 되시는 분이 새로운 육신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즉 공주님의 정인께서 이 세상 어딘가에 환생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 애지련이 다시 만개할 수 있었겠느냐? 내 얼굴에 기쁨이 서렸다. 화연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 듯했다. 내가 중원을 평정하고 북해신궁의 오랜 수건을 이룬 뒤에도 내게 남은 것은 끝없는 허망한 뿐이었다. 세월도 화연을 향한 나의 그리움을 씻어내지 못했다. 나만을 일편단심 기다려주던 그 여인, 그녀에 대한 연정은 갈수록 깊어만 갔다.
지금 내게 가장 절실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녀를 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학자가 내게 고했다.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두 연인이 같은 장소에 머물게 될 때 직접 가꾸신 애지련이 은은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화연이 가져온 애지련이 그때 분명 빛을 내고 있었다. 당시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는데 그 속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 줄이야. 생활을 지니고 다니기는 매우 번거로우니 노학자는 애지련을 장신구로 만들어 몸에 지닐 것을 제안했다. 모든 말을 들은 나는 몸을 돌려 떠났다. 이제 다음 임무는 내 놈에게 맡기겠다. 나는 열흘 뒤에 길을 떠날 것이다. 그전까지 나를 도와 모든 준비를 끝내놓도록 하라. 그대들 또한 그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게 될 것이오. 각자에게 황금백냥을 하사하겠노라. 석양이 서산으로 지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보네. 화연,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오? 내 반드시 그대를 찾아낼 것이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먼 해역의 한가운데 거대한 범선 한 척이 쾌속으로 항해하고 있네. 선실 안에서 나는 붓을 손에 쥐었네. 벌써 화연을 찾아 헤맨 지도 3년째가 되었구려. 지도에 표시된 모든 곳을 이발로 밟아보았으나 끝내 그녀의 흔적조차 찾을 길이 없으니 그 시간 동안 나의 무공수의 또한 화연경에서 현묘경의 경지에 이르렀네. 목에 걸린 펜던트를 손에 움켜쥐니 어느덧 깊은 상념에 빠져드는구려. 당시 그녀 부친의 화친 제안은 화연을 심연으로 몰아넣는 함정이었지. 나와 부친의 관계를 완화시키기 위해 화연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기로 결심했었소.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믿었기에 자신을 해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 그리하여 나 또한 평생 후회할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말았소. 화친하러 떠나기 전 화연은 모친의 유품을 나에게 건네주었지. 그녀는 이 목걸이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했소. 만약 언젠가 내가 그녀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 이 목걸이가 나를 그녀의 곁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천진난만한 얼굴의 화연은 미소 지으며 내게 말했었지. 그러면 우리 두 사람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이오. 내 얼굴에는 후회만이 가득하구려.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대를 막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때 평온하던 해수면 위로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쳤네. 폭풍우가 들이닥친 것이지. 나 또한 선실문을 밀치고 밖으로 나갔네. 빗줄기는 쉴 새 없이 쏟아지고 공포스러운 거구의 집채만 한 파도가 범선을 집어삼킬 듯 덮쳐왔네. 이번 폭풍우는 예상보다 훨씬 맹렬했으니 범선은 파도의 충격 아래 풍전등화처럼 흔들렸지. 배 위의 승객들은 속수무책으로 거친 바다에 휩쓸려 나갔네. 다급해진 나는 염력을 발휘하여 나무 조각들을 조정했고 그 나무 조각들은 물에 빠진 이들의 곁으로 흩어져 날아갔네. 그들이 잠시나마 버틸 수 있도록 말이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늘을 찌를 듯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왔네. 파도의 그 무시무시한 기세를 보자 선원들 또한 깊은 절망을 느꼈지. 그 광경에 나조차도 등줄기에 서늘한 땀이 흐르는구려. 결국 그 초필살기를 쓸 수밖에 없겠군. 나는 서서히 내력을 끌어올려 이 파도들을 모조리 얼려버리기로 결심했네. 다음 순간 선원들은 대기 중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느꼈지. 눈 깜짝할 사이 나의 공력 또한 정점에 도달했네. 하지만 바로 그때 내 목에 걸린 펜던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네. 하늘 한가운데에 갑자기 거대한 빛의 기둥과 소용돌이가 나타났고 공포스러운 흡입력이 거센 파도마저 안으로 빨아들였지. 빛의 기둥 아래 서있던 나 또한 순식간에 소용돌이 속에서 전해지는 거대한 인력을 느꼈네. 찰나의 순간 빛의 소용돌이는 다시 급격히 사라져버렸고 방금까지 맹위를 떨치던 폭풍우도 흔적없이 사라졌네. 범선 위의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 서로를 바라보았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네. 범선 위에 있던 내가 이미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 남자가 손가락을 가볍게 튕기자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저 무심코 날린 공격 하나가 이 마법 소년의 팔을 관통해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무도 세계에서 넘어온 무림지존이라는 사실을. 단 일격의 힘만으로 무도 연맹 전체를 멸망시켰던 존재임을. 내가 이 세계에 오게 된 건 환생한 내 아내 때문이었다. 폭풍 속에서 바다 전체를 얼려버릴 만한 공격을 날린 후에 이 세계로 넘어오게 되었다.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다. 거대한 가시껍질 벌레들의 습격을 받고 있었다. 그저 조금 큰 파리일 뿐인데 말이야. 대충 휘둘러 베어버렸다. 이 낯선 세계에 대해 나는 조금 당혹스러웠다. 게다가 이들은 다들 외국인처럼 보였다. 여기는 틀림없이 중원에서 아주 먼 곳이겠군. 하늘에서 날뛰는 가시껍질 벌레들을 바라보며 나는 살짝 기를 모았다. 한방에 차가운 신이 송기란 빙신장을 날려보냈다. 모든 벌레들이 순식간에 얼음 덩어리가 되었다. 다음 순간 얼음 덩어리들이 전부 터져나갔다. 허공에서 불꽃놀이처럼 아름답게 흩어졌다. 이 장면을 본 이국인들은 입을 떡 벌린 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노인이 다가와 내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그가 하는 말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건 정말 골치 아픈 일이야. 그런데 다음 순간 그 노인이 반지 하나를 꺼내더니 손가락에 끼우며 무척 기괴하고 요상한 동작을 취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노인이 내 말을 알아듣고 나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근데 당신, 그 반지를 끼고 나서 꼭 그렇게 역겨운 행동을 해야만 하는 건가? 이 반지가 번역기 역할을 하다니. 내 앞에 있는 이 남자는 에드먼드라고 하는데 로열 상회의 회장이라더군. 그는 내 행동에 무척 감사해했다. 저희 상회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마검사님, 조금 이상하군. 마검사라니, 그게 무슨 호칭이지. 알고 보니 이 세계에서 마검사란 검과 마법을 모두 쓰는 자를 말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마법은 또 뭐야? 에드먼드는 내가 방금 보여준 행동을 눈앞에서 얼음 조각을 쏘아 올린 걸 마법이라고 생각한 모양이다. 에드먼드는 계속해서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물었다. 이 질문은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통 알 수가 없으니 말이다. 노인장, 질문이 너무 많군. 내 표정을 보더니 에드먼드가 벌벌 떨기 시작했다. 이 영감탱이, 설마 좀 돈 건가? 날이 저물자 내 마음도 조금씩 차분해졌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은 드레이크 왕국의 수도 바르안으로 가는 숲속이었다. 에드먼드가 내게 언어 해석 반지를 주며 사용법을 알려주었다. 반지를 끼고 나니 기분이 묘했다. 세상에 이런 신기한 물건이 다 있다니. 이제 이 외국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 쪽에서 거대한 에너지 파동이 느껴졌다. 이 에너지는 내가 중원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드는군. 이 힘이 도대체 정체가 뭔지 확인해봐야겠어. 다음 순간 난 숲 상공으로 떠올랐다. 그 직후 이 특별한 에너지를 손바닥에 응축시켰지. 찰나의 순간 그 에너지를 전부 방출했다. 이건 정말 예상 밖이었어. 내 몸속에 쌓인 에너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야. 하지만 분명 중원에 있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단 말이지. 설마 그 목걸이 때문인가? 화연이 말했었지. 이 목걸이에는 보낸 이에게 돌아갈 힘이 깃들어 있다고. 그 후 내가 이 목걸이를 사랑의 연꽃과 하나로 합쳤었지. 만약 내가 여기로 전송된 게 목걸이의 힘 때문이라면 화연도 분명 이곳에 있을 거야. 이 낯선 세계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상단을 따라가기로 했지. 일단 수도인 바르안으로 가보는 거야. 에드먼드 일행의 호기심에 대해서는 그저 이렇게 둘러대고 말았어. 산속에서 쭉 수련만 하다가 이제야 세상 구경 좀 나왔다고 말이야. 바로 그때 무리에 섞여있던 꼬마 하나가 다가왔다. 내 눈을 보며 동경을 가득 담은 채로 말이지. 그 꼬마 이름은 루피라고 하더군.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이 세계에 대해 정말 아는 게 많았어. 이 세계는 지형도 참 기묘한 데다 문자도 중원과는 완전히 다르더군. 게다가 이 세계에는 엘프나 드워프 같은 종족만 있는 게 아니었어. 수인 같은 존재들도 있더란 말이지. 그 모든 종족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건 용이라 불리는 생물이라더군. 다르게 말하면 날개 달린 거대한 도마뱀 같은 거랄까. 가장 황당한 건 여기엔 전속 마법이라는 게 있더군. 5환 이상의 마법사들만 쓸 수 있다나. 이 진법을 통하면 말이지.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다더군. 전송거리는 그저 마법사의 역량에 달렸다는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세상이지 않나? 나도 모르게 감탄이 나오더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니 달이 무려 3개나 떠있더군. 이 광경을 보고 나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 여기는 내가 알던 중원과는 판이하게 다른 곳이라는 걸 말이야. 화연, 정말 네가 나를 부른 건가? 그때였다. 상단 쪽에서 시끄러운 소란이 일어났다. 알고 보니 사비나가 자기 동생 애니를 붙잡고 실랑이 중이더군. 곁에 있던 두 사내는 애타게 말리고 있었고 수도에만 도착하면 너희 둘 다 분명 고칠 수 있을 거야. 수도에는 실력 있는 마법사들이 아주 많거든. 사비나의 표정은 반쯤 미쳐 있었어. 가시껍질 벌레의 알이 우리 심장 안에 박혀 있는데 언제 유충으로 부화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대체 누가 이런 병을 고칠 수 있겠어. 벌레 알이 부화하는 알에는 우린 사람인지 괴물인지 모를 존재가 되게 뻔해. 그 꼴이 날 때까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정신 멀쩡할 때 여기서 죽는 게 나아. 바로 그때 내가 툭 튀어나갔다. 잠깐, 너희 상황이라면 대충 어떤지 감이 오는군. 내가 치료해줄 수 있을 것 같군. 일단 그 단검부터 집어넣지 그래. 사비나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정말 저희를 치료해주실 수 있나요? 뒤늦게 달려온 에드먼드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마검사님, 혹시 치유 마법도 하실 줄 아시는 겁니까? 이 노인네, 참 귀찮게 구는군. 난 치유 마법 같은 건 모른다. 하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치료술이라면 알고 있지. 자, 이제 치료를 시작할 테니 다들 뒤로 좀 물러나. 사비나와 그 애를 보며 말했다. 너무 긴장할 것 없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까 우선 눈을 감고 몸에 힘을 빼도록 해. 다음 순간 내 내공을 끌어올리자. 그녀들의 골격이 흐릿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묵직한 내 진기가 그녀들의 경락을 훑고 지나갔다. 그리고 곧 그녀들의 심장 속에 숨겨진 가시껍질 벌레 알을 찾아냈다. 이제 내 기운을 세밀하게 조종해서 심장을 다치게 하지 않고 그 알들만 불태워 없애면 된다. 심장 주위를 흐르는 내공을 집중시켜 단숨에 발화시켰다.
사비나와 그 애가 긴 숨을 내뱉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싱긋 웃으며 그녀들을 바라보았다. 됐어. 끝났다. 부작용 같은 건 전혀 없을 테니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수도 바르안으로 향하는 길목. 상단 일행이 이동하고 있었다. 여행자들은 너도 나도 투덜거렸다. 이 빌어먹을 날씨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소년 루피가 내게 물통을 건넸다. 마검사님, 물 좀 드세요. 나는 물통 속에 물을 내려다보았다. 날씨가 찜통이라 물도 미지근하다 못해 뜨겁다. 나는 살짝 내공을 운용했다. 미지근했던 물이 순식간에 얼음물로 변했다. 이제야 좀 마실 만하군. 나는 물통을 루피에게 건넸다. 루피는 손바닥에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에 깜짝 놀랐다. 얼음물을 한 모금 들이켜자 머리끝까지 속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다. 온 세상이 다 상쾌해지는 기분이다. 하지만 잠시 후 이 녀석이 내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마검사님, 저 물병도 좀 얼려주시면 안 돼요. 이 꼬맹이가 나한테 도움을 준 적도 많으니 이 정도야 뭐 어려운 일도 아니지. 나는 다시 한번 내공을 뿜어냈다. 차가워진 물병을 든 루피가 한바구음을 지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단 사람들은 모두 이 사실을 알아버렸다. 진짜 귀찮게 구는 녀석들이라니까. 제일 짜증나는 건 그 얄미운 에드먼드까지 달려온 거다. 진짜 징글징글하게 굴더군. 그래도 그는 내 얼음물을 마셔보고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 대륙에서 나름 얼음물이라 하는 것들은 다 마셔봤지만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라나. 그게 왜 그런지 좀 의아하긴 했다. 난 그냥 물을 얼렸을 뿐이다. 맛이 변할 리가 없잖아. 하지만 에드먼드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더군. 보통 마법사들이 얼음을 만들 때는 공기 중의 마력 속 차가운 속성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력의 잡질이 얼음 속에 섞여 들어가서 맛을 아주 형편없게 만든다는 모양이다. 그런데 네가 만든 얼음은 유난히 순도도 높다 보니 맛도 아주 일품이더군. 그 말을 들은 에드먼드의 머리가 팽글 돌아가더니 대단히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모양이더군. 결국 나는 이 꼴이 되고 말았지. 이 거리에 얼음 만드는 일꾼으로 말이야. 에드먼드는 내 전담 영업 매니저가 됐고 수익 배분은 4대6으로 정했지. 그놈이 4, 내가 6이야. 놀라운 건 말이지. 장사가 상상 이상으로 잘 된다는 거다. 대륙 10대 상회 중 하나인 메이지 상회까지 거래를 듣자고 달려들 정도니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지. 사비나가 내 얼음을 활용해서 기가 막힌 디저트를 개발했거든.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차갑고 달콤하면서도 진한 그 맛은 생전 처음 맛보는 별미더군. 하나만 먹기엔 너무 감질나길래 사비나한테 하나 더 만들어달라고 하려던 참이었다. 헌데 가게 문 앞까지 갔을 때 영 거슬리는 광경이 보이더군. 웬 귀족 도련님 몇 명이 손님들을 죄단에 쫓고 사비나더러 자기들 시중만 들라고 깽판을 치고 있더군. 저것들 제 버릇게 못 준다고 툭하면 칼부터 빼들고 남을 위협하는 꼬락선이라니. 그중 한 녀석이 특히 눈에 띄더군. 그놈 눈빛엔 뭔가 특별한 마력이 서려 있더라. 마치 영혼이라도 홀릴 듯한 힘이었지. 그 상황을 보자 에드먼드가 급히 나서서 무마하려 들더군. 하지만 에드먼드가 끼어들자 그 소녀는 오히려 더 흥분하더군. 귀족을 욕보인 죄라며 오늘 내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할 거다. 이러면서 말이지. 소년의 표정이 점점 광기로 물들어가더니 다음 순간 긴 칼을 휘둘러 에드먼드를 베어버리려 하더군. 에드먼드는 그 검격을 피할 능력 따위는 전혀 없었지. 바로 그때 팔 하나가 불쑥 나타나선 매섭게 내리꽂히던 칼을 가로막았지. 내가 대충 손을 가볍게 휘두르자 놈의 칼은 그대로 튕겨나갔다. 내 행동에 소년의 눈에 불이 튀더군. 잠시 후 놈이 칼에 마력을 집중시키더니 빛이 번쩍이며 소년의 검술이 극한의 속도로 몰아치더군. 하지만 아무리 검을 휘둘러대도 내 옷자락 끝에도 닿질 못했지. 놈이 또 한 번 내 잔상을 베고 지나가자 끊임없는 그 짓거리에 짜증이 밀려오더군. 내 놈 근거 없는 자신감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실력은 그 오만함을 뒷받침할 수준이 못 되는데 말이야. 다음 순간 난 손가락을 뻗어 가볍게 길을 튕겨보냈다. 그 기운은 순식간에 빗줄기로 변해 소년의 손목을 단번에 관통했지. 극심한 고통에 소년의 손에서 칼이 힘없이 떨어지더군. 놈은 피가 흐르는 손목을 틀어쥐었지만 손목이 뚫린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얼굴에는 짙은 살이만이 가득하더군. 그 광경을 보고 난 천천히 녀석에게 다가갔지. 소년은 겁도 없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난 차갑게 녀석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미 바닥에 누워있을 수 있었는데 뭐하러 굳이 일어나나. 정 그렇게 놀고 싶다면 어디 네가 얼마나 버티는지 한번 보자고. 이 남자가 가볍게 휘두른 단 한 줄기 검기가 드레이크 국왕과 모두를 경악게 했다. 그의 일검에 국왕을 암살하러 온 6명이 최정의 암살자가 순식간에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으니 나야말로 차원을 넘어온 무림지존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홀몸으로 무도연맹 전체를 괴멸시켰던 존재가 바로 나다. 그나저나 국왕이 암살당할 뻔한 이유는 더 황당하다. 그저 사비나가 만든 아이스크림을 직접 맛보러 오던 길에 습격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한편 사비나의 노점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귀족 불량배들.
고집불통 소년의 눈에 서린 귀족 혈통 특유의 오만함을 보며 나도 이참에 따끔하게 버릇을 고쳐주기로 마음먹었다. 너 이 녀석, 배짱 하나는 제법 두둑하구나. 그 기계가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보자고. 내 눈빛에서 서늘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이대로 그냥 처단해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화연의 선한 마음이 내게 영향을 준 탓일까. 이들에게도 단 한 번의 기회는 주기로 했다. 그래도 아이들이라고 봐주기만 해서는 안 되지. 적당한 매질로 가르침을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확인해볼까? 너희 뼈다귀가 더 단단한지 내 몽둥이가 더 단단한지 말이다. 내가 천천히 다가가자 소년의 눈빛은 고집에서 인해 공포로 바뀌었다. 너희 같은 아나무인 인간 쓰레기들에게는 몽둥이 찜질이야말로 최고의 보약이지. 어둠이 내려앉자 소년의 눈빛도 점차 맑아지기 시작했다. 죄송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멈춰주세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소년의 정신은 원래 단련이 필요한 법. 100마디 말보다 몽둥이 한 대가 더 확실한 교육이 된다. 그 시각 드레이크 왕국의 성 안에서는 비밀스러운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다. 카돈 공작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정보원에 따르면 세르비아 왕국이 검은 황무지의 북부 지역을 이미 수복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선 왕국은 사하라 사막 너머의 땅을 개척하려 시도 중입니다. 두크 공작은 의외라는 듯 반응했다. 사하라 사막 너머는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곳이라 인간에게는 너무 위험할 텐데요. 하선 왕국에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는 겁니까? 카돈 공작의 얼굴이 더욱 엄숙해졌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으나 저희는 에노스가 그들에게 포섭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국왕의 얼굴에는 짙은 두려움이 서렸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식은땀을 흘렸다. 에노스는 대륙의 10대 검성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돈과 재물을 돌같이 여기는 그 남자가 지금은 하선의 현 국왕 라이크의 여동생과 매우 밀접한 관계라고 한다. 결국 하선 왕국은 현재 2명이 검성을 보유하게 된 셈이다. 이 정도의 전력을 갖췄으니 분명 영토 확장을 꾀할 것이 뻔했다. 고위층 인사들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음을 직감했다. 어쩌면 우리도 영토를 확장해야 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현재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영토는 북방의 라자르 산맥뿐이다. 그곳은 온통 천리가 얼어붙은 동토라 적임자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이번 회의는 아무런 소득 없이 끝났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국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두크 공작의 야심이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야욕은 이미 10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그에게 대적하던 자들은 모두 북방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드레이크 국왕의 근심은 나날이 깊어만 갔습니다. 지금 국왕은 세력이 약해져 고립무원에 처지었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곁을 지키는 호위 카돈뿐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이 찾아오자 국왕은 문득 낮에 들었던 그 환상적인 별미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이스크림이었죠. 카돈 역시 맞장구를 쳤습니다. 국정으로 밤낮 없이 노고가 많으신 폐하를 위해 이 정도 소소한 소원은 반드시 들어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한편 사비나는 즐거워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들은 내게 마법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나에겐 마법 같은 건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쓰는 것은 무학의 일종인 한빙신장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태세를 전환해 마법은 배우지 않겠다며 대신 나의 무예를 가르쳐달라고 졸라댔습니다. 너희 꼬맹이들 정말 사람 귀찮게 하는 데는 선수구나. 하지만 아이들의 진실하고 천진난만한 눈망울을 보니 어쩌면 이들에게도 지키고 싶은 소중한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가장 시급한 일은 화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북해신궁의 무학은 본래 함부로 전수하지 않는 법이죠. 나는 좀 더 신중히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이곳으로 오너라. 그때 너희에게 답을 주겠다. 그런데 이 꼬맹이들은 벌써 내가 허락이라도 한 줄 아나 봅니다. 정말 저희를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군요. 난 아직 허락한 적 없다니까.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흥분해서 멀리 달려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문을 닫고 나가는 것을 보며 나도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나는 깊은 상념에 잠겼습니다. 나도 저 아이들만 했을 때는 아마 저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동경하지 않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 숲속에서 희미하게 변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편 국왕과 카도는 지금 매우 황당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세상에 몰래 나와서 아이스크림 좀 먹어보려 했을 뿐인데 매복 습격을 당하다니요. 심지어 습격자들 중에는 최상급 화염 마법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법사가 가볍게 손을 휘두르자 순식간에 3개의 화염구가 소환되었습니다. 강력한 위력에 카돈조차 막아내기 버거워 보였습니다. 화염구가 카돈의 정면으로 떨어졌고 강렬한 불꽃이 폭발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국왕은 애가 타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불길이 잦아들자 카돈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은 매우 심각한 상처를 입은 듯 보였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습니다. 몰려드는 자객들을 보며 카돈은 부하 호위들에게 엄중히 경계하며 맞설 것을 명령했습니다. 다음 순간 자객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누가 오늘 구관계 목을 가져갈지 내기라도 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구관계 수하들도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카돈이 자객 중 한 명을 베어 넘겼습니다.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다른 두 명의 자객이 검을 휘두르며 그에게 쇄도했습니다. 카돈 역시 신속하게 검을 휘둘러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그 마법사가 다시 한번 마법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카돈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방어하려 했지만 몸이 10개라도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법사의 몸은 그 빗줄기에 관통당해 버렸습니다. 하늘에서 한 줄기 인형이 비호처럼 날아들었습니다. 하하, 드디어 꼬리를 잡은 것 같군. 이 광경을 본 자객 우두머리의 안색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이자는 대체 언제 나타난 거지?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이미 노매 등 뒤로 순식간에 이동해 부하 중 한 명을 처치했다. 미안하게 됐군. 너희가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말이야. 직접 확인하러 올 수밖에 없었어. 게다가 내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리기 전에 서둘러 일을 끝내야겠거든. 살수 대장의 마음속에 당혹감이 스쳤다. 이자가 순식간에 내 등 뒤를 잡다니 절대 보통 내기가 아니군. 하지만 방금은 비겁하게 기습을 당해 우리가 잠시 허점을 보였을 뿐이다. 다행히 숫자는 우리가 훨씬 우세하니까. 다음 순간 대장이 명령을 내렸다. 속히 국왕을 시해하고 이곳을 떠나라. 더 이상의 지체는 금물이다. 말과 동시에 그는 나를 향해 일격을 날렸다. 이놈은 내가 직접 상대하마. 하지만 어느샌가 내 손에도 거대한 검이 나타나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내 얼굴에는 흥분이 감돌았다. 이런 곳에서 너 같은 검객을 만날 줄이야. 그럼 내 북해신궁에 소련검으로 답례를 해주지. 살수 대장이 다시금 나를 몰아붙였다. 살아서 내일의 태양을 볼 생각은 없는 모양이군. 나는 손에 든 소련검을 바라봤다. 이 얼마나 가슴 뛰는 전투인가? 어디 내 전력을 다해 덤벼보라고. 찰나의 순간 나는 소련검으로 살수의 이번 공격을 가볍게 튕겨냈다. 살수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분노하며 다시 한번 장도를 휘둘러 나를 찔러왔다. 하지만 나는 살짝 몸을 틀어 그의 매서운 공격을 여유롭게 피했다. 다음 순간 살수의 손에서 도형이 회전하더니 또 하나의 긴 칼날로 변했다. 그는 쌍검을 꼬박 쥐고 공중으로 도약했다. 찰나의 순간 쌍검은 서슬퍼런 한 끼를 내뿜으며 나를 향해 쇄도했다. 그러나 나는 그저 손에 든 장검을 위로 가볍게 휘둘렀을 뿐인데 그의 거센 공세를 단번에 밀어냈다. 이어지는 손목의 회전과 함께 다시 한번 검을 휘둘렀다. 검 그림자가 교차하고 내가 세 번째 검을 내뻗었을 때 그는 영원히 이 세상을 하직했다. 하늘에서는 어느덧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국왕과 카돈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복면을 쓴 살수들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그중 한 명이 나직이 읊조렸다. 설마 이자가 전설 속의 검성인가? 하지만 정작 나는 지금 몹시 화가 난 상태였다. 다 너희들 때문이야. 빗물 때문에 내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렸잖아. 살수들은 어안이 벙벙했다. 아이스크림이 대체 뭐길래. 하지만 다음 순간 그들은 전원 폭주하며 일제히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검기들이 첩첩이 쌓이고 6명의 살수가 동시에 내 곁을 파고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내 몸 주변에서 강력한 호체진기가 뿜어져 나왔다. 매서운 기세의 장검들도 더 이상 단 한 치도 뚫고 들어오지 못했다. 동시에 나는 손에 든 소월을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공이 휘몰아치자 소월의 주위로 은은한 빗무리가 감돌았다. 나를 중심으로 강력한 기세의 한풍이 형성되더니 강렬한 검기에 묵직한 빙한 내공이 실려나갔다. 단 한 수의 6명의 살수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내 나는 검을 검집에 꽂아 넣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경악에 찬 국왕과 카돈의 시선을 뒤로한 채 나는 한 줄기 빛이 되어 순식간에 현장을 떠났다. 드디어 만났군. 만났어. 이 남자는 마침내 자나깨나 그리워하던 여인과 재회했다. 애쉬 공주님은 눈앞에 이 남자를 보며 다소 위아한 기분이 들었다. 국왕 폐하의 부름을 수차례나 거절했던 이 남자가 어째서 자신이 입을 열자마자 초대에 응한 것일까? 하지만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다. 이 남자는 한때 그녀를 위해 중원 무림 전체를 피로 물들였으며 홀로 세계 지도를 샅샅이 누비며 그녀를 찾아 헤맸다는 것을 천일 넘는 밤낮을 기다려온 시간이었다. 천하무적이라 불리던 그 사내가 지금은 마치 갓 입대한 신병처럼 긴장한 채 앉아있다. 애쉬의 얼굴에 약간의 서운함이 서렸다. 마검사 귀하, 어찌하여 제 부왕의 초대를 거절하셨던 건가요? 벌써 여러 번이었지 않습니까? 나는 눈앞의 애쉬 공주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정말 화영과 똑같이 생겼다.
게다가 그녀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의 애지련 목걸이가 즉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녀를 찾은 것이다. 나는 찻잔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다. 문제없습니다. 제가 언제 가면 되겠습니까? 애쉬는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렇게나 쉽게 승낙할 줄이야. 나의 시선이 애쉬를 다소 불편하게 만든 모양이다. 공주님께서 직접 초대해 주셨으니 그저 언제 가면 되는지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애쉬는 속으로 기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럼 대략 내일 오전 11시쯤 궁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 애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을 고했다. 그럼 그때 뵙도록 하지요. 애쉬가 떠난 후 내 마음은 설렘과 걱정으로 뒤섞였다. 그녀는 이제 국왕의 딸이자 이 나라에서 가장 고귀한 신분이다. 나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게다가 그녀는 과거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다. 어떻게 해야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 심지어 그녀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순간 내 눈빛이 확신으로 빛났다. 어쩌면 에드먼드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나의 생각을 들은 에드먼드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네 제정신인가? 애쉬 공주님은 돌아가신 천의 여왕님의 유일한 혈육이자 장차 왕위를 이을 유일한 적통 계승자이시네. 그런데 아무런 신분도 공적도 없는 자네가 공주님과 혼인하려 하다니. 공주님의 구원자는 다른 나라의 왕자이거나 적어도 명망 높은 귀족 가문이 자제해야만 하네. 에드먼드의 말을 듣고 나는 절로 고개를 숙이며 생각에 잠겼다. 만약 내가 고귀한 지위나 막대한 업적을 세운다면 공주님을 연모할 자격이 생기겠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일은 반드시 해내야만 한다. 그때 에드먼드가 다시 나를 가로막았다. 자네, 왕실의 법도는 알고 있는 건가? 그렇게 에드먼드는 나를 도서관으로 데려갔다. 이 책들을 통해 올바른 예법부터 익혀야 하네. 오늘 밤 내가 자네를 철저히 교육하겠네. 그런데 이 녀석은 대체 왜 이렇게 신이 난 거지?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다음날 나는 예복을 갖춰 입고 나설 채비를 마쳤다. 오늘의 차림새가 애쉬에게 결코 실망을 주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왕궁 안에서 국왕 폐하는 나의 방문을 열렬히 환영해 주셨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오늘은 그저 어째서 이렇게 된 거지? 애쉬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관리들이 배석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당황해하는 애쉬를 보며 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결코 그녀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내 눈에 지난번 매질을 했던 소년이 들어왔다. 알고 보니 그 소년은 듀크 공작의 아들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저 멍청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그 소년 역시 나를 발견했다. 지난번 호되게 당했던 기억이 떠올랐는지 그는 분노에 차즉각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번에 그 죽일 놈의 자식이잖아. 하지만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불러세웠습니다. 멈추거라. 폐하 앞에서 기어이 망신을 당할 작정인가? 다음 순간 이 녀석은 바람 빠진 풍선처럼 기가 팍 죽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고분고분하게 제자리로 돌아갔죠. 국왕과 카든이 은밀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내 국왕이 가볍게 헛기침을 합니다. 마검사여, 그동안 거절하더니 어찌하여 갑자기 과인의 초대를 수락한 것인가? 저는 차근차근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사옵니다. 로열 상회의 일손이 워낙 부족한 실정이라서요. 그 중에서도 소신이 가장 바쁜 몸이었나이다. 계속해서 얼음을 만들어내야 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매일 주문이 끊임없이 밀려드는 바람에 저희가 생산하는 얼음이 없어서 못 팔 정도였사옵니다. 그리하여 오늘에야 비로소 폐하를 뵙게 되었나이다. 국왕계 안색에 기쁜 내색이 비칩니다. 그대들의 얼음과 아이스크림이 아주 불티나게 팔린다고 들었네. 과인을 보러 오지 못한 이유로 충분히 납득이 가는구먼. 나는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 국왕, 인상이 꽤 좋아 보이는데 예전 장인어른이었던 담춘혁보다 훨씬 낫군. 국왕이 말을 이어갑니다. 지난번 과인의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네. 그 공에 걸맞은 자기를 수여하고자 하노라. 내 그대를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대에게 딱 어울리는 칭호를 하나 생각해두었지. 이제 그 칭호를 그대에게 하사하려 하노라. 마검사 선생, 이제 앞으로 나오게. 나는 앞으로 나아가 한쪽 무릎을 꿇고 서임을 준비했습니다. 국왕이 손에 든 장검을 뽑아 들었습니다. 나 드레이크 왕국의 국왕 미로바는 엄숙히 선포하노라. 오늘 진과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낸 이 용사에게 공작의 자기를 수여하고 블리자드라는 이름을 하사하노라. 그대에게 내린 이 이름은 먼 미래 만세에 이르도록 전해질 것이며 드레이크 왕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하리라. 자, 그만 일어나게. 블리자드 공작. 국왕은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공작이 아니었더라면 짐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이네. 다시 한번 그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노라. 나는 미소로 답례했습니다. 만약 다시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소신은 여전히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옵니다. 바로 그때 듀크 공작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폐하, 블리자드 공작은 폐하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옵니다. 신이 생각건대 자기를 내리심과 동시에 그에 걸맞은 영지도 함께 하사하심이 마땅할 줄 아옵니다. 듀크 공작의 눈빛이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꿍꿍이가 있는 듯 보이는군요.
국왕은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입니다. 영지를 내리는 거야 문제없네만 문제는 지금 당장 하사할 만한 적당한 땅이 없다는 것이네. 듀크 공작의 얼굴에 음흉한 미소가 번집니다. 폐하, 설마 잊으신 것은 아니겠지요. 며칠 전 회의에서 언급되었던 북부 빙하지대 말입니다. 그곳으로 파견할 영주가 마침 필요하던 참이 아니었습니까? 블리자드 공작이야말로 그곳의 안성맞춤인 인재인 듯하옵니다. 게다가 공작의 이름 또한 빙하지대와 아주 찰떡궁합이지 않사옵니까? 마침 북부 영지에는 지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아주 길조가 아니겠사옵니까? 듀크 공작의 제안에 국왕계 안색이 급변했습니다. 옆에 있던 애쉬 공주 또한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군요. 북부 영지라고 그곳은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험지가 아니던가. 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애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나를 그런 곳에 영주로 보내려는 건가? 하지만 곧 상황 파악이 되더군요. 듀크 공작이 사적인 감정으로 보복을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놈 때문에 나를 멀리 쫓아버리려는 심산인 거죠. 잠시 후 나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아포스트로피 이 기회를 잡아 제대로 공을 세워보지. 그래서 그녀와의 신분 차이를 단숨에 좁혀버리겠어. 드디어 부임이군. 부임이야. 나는 이제 곧 북방 극한의 땅을 다스릴 영주가 된다. 멀어져가는 한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애쉬의 마음속에는 문득 알 수 없는 익숙한 기운이 휘몰아쳤다. 블리자드 공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음 순간 그녀의 눈빛이 확고해지더니 어떤 결심을 내린 듯 보였다. 떠나기 직전의 입맞춤은 너무나도 황홀했고 사랑의 감정은 입술 사이에 깊이 새겨졌다. 달콤함이 이별을 앞둔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나는 넋이 나간 듯 멍하니 서 있었다. 풋내기 같은 모습이 다시 튀어나온 것이다. 부끄러워하며 달려가는 애쉬를 바라보며 나 또한 마음속으로 굳게 맹세했다. 반드시 승전보를 울리며 돌아오겠노라고. 북방 영지의 설원 한복판, 병기를 든 남녀 한 쌍이 표정이 몹시 긴박해 보였다. 그들은 지금 분노한 아이스 프로스트 드래곤에게 쫓기는 중이었다. 이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후회가 밀려왔다. 그저 알 몇 개만 챙기려 했을 뿐인데 결국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당황한 나머지 소녀가 바위 위로 넘어졌고 이미 다친 듯한 기색이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남자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동자가 갑자기 급격히 수축했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입을 크게 벌린 드래곤이 이미 남자의 등 뒤까지 육박했기 때문이었다. 남자 또한 절망이 가득한 얼굴로 죽으림을 다해 앞으로 달릴 뿐이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정말 끝장인 모양이다.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 갑자기 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아래를 향해 단숨에 검기를 휘둘렀다. 차가운 바람을 머금은 검기는 드래곤의 몸을 그대로 베어넘겼다.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었다. 드래곤의 사체는 소녀의 눈앞에 힘없이 쓰러졌다. 눈보라 속에서 나는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너희 둘 별일 없는 것이냐? 소녀는 괜찮다며 나에게 답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차분하게 말했다. 감사 인사는 필요 없다. 나는 그저 영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했을 뿐이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떠나려 했다. 무사하다면 되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보도록 하지. 그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나는 한 줄기 백광이 되어 사라졌다. 이 광경은 소녀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다. 정말 놀라운 속도야.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다니. 그리고 곧이어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 자신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말이다. 그것은 바로 드래곤의 알들이 전부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다. 북방 영지의 궁전 안 대당 위에 앉아있는 나의 기분은 그리 유쾌하지 않았다. 오늘은 나의 영주 취임식이 열리는 날이다. 하지만 대강당 안에는 개미 한 마리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소식을 듣지 못한 것인가? 곁에 있던 시종이 안절부절 못하며 입을 열었다. 면목 없습니다. 영주님, 다시 사절을 보내 각 마을에 통지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손을 내저으며 제지했다. 오기 싫다는데 더 이상 알릴 필요 없다. 이것은 분명 카렐론 부족이 나에게 기선제압을 하려는 수작이리라. 이제야 대충 알 것 같군. 왜 전임 영주들이 줄줄이 쫓겨났는지 말이다. 나는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상대해주지. 며칠 후 어느 가옥 안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 사내 몇 명이 그들의 대장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었다. 그 영주라는 자,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놈이 제 몸에 손만 대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더 치사한 건 손속이 아주 잔인하다는 겁니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한 남자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그 영주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마을 광장에 있습니다. 마르쿠스가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다. 이렇게 빨리 여길 찾아오다니. 그럼 내가 직접 가서 한 수 가르쳐줘야겠군. 그는 대문을 박차고 나섰다. 카렐론 제1의 전사인 그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새로 왔다는 영주가 대체 어떤 대단한 놈인지 말이다. 광장에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나는 군중 속에 서서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지난번에 내가 목숨을 구해줬던 그 소녀였다. 마르쿠스 역시 인파 속에 있는 소녀를 발견했다. 알고 보니 그는 이 소녀의 아버지였다. 소녀는 마르쿠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아이스 프로스트 드래곤의 알을 훔치려다가 드래곤에게 공격당했을 때 저를 구해주신 분이 바로 영주님이세요. 마르쿠스는 순간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다. 영주가 내 딸 루야를 구했다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본때를 보여줄 생각이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그는 곧 상황을 냉철하게 따져보았다. 그가 죽인 드래곤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카렐론의 용맹한 전사들이라 해도 그토록 쉽게 해치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일이 조금 까다롭게 꼬여버렸군. 카렐론 제1의 전사로서 그자의 실력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르쿠스가 나에게 손을 내밀었다. 반갑군. 나는 카렐론 최강의 전사라 불리는 마르쿠스라고 한다. 그의 오만한 태도를 보며 나는 손을 뻗지 않았다. 반갑군. 나는 방금 카렐론으로 부임한 블리자드 공작이다. 마르쿠스는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당신에 대한 소문은 익히 들었소. 듣자 하니 최근에 마을 사람들을 하나하나 두들겨 패고 다닌다지. 그게 사실인지 묻고 싶군. 나는 덤덤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니다. 나는 그저 반란을 꾀하려는 족속들에게 따끔한 본때를 보여줬을 뿐이다. 순간 내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대도 그들처럼 반역을 꿈꾸는 것인가? 그러자 마르쿠스는 순간적으로 형언할 수 없는 압도적인 위압감을 느꼈다. 그때 나는 마르쿠스에게 한 가지 제안을 건넸다. 카렐론은 극심하게 추운 곳이지. 예로부터 이곳 사람들은 독주로 이 엄동설안을 버텨왔다고 들었다. 카렐론 제1의 전사라는 그대라면 주량 또한 범상치 않겠지. 나와 술대결을 벌일 담력이 있는가? 대신 내가 이긴다면 그대는 나를 영주로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자가 감히 마르쿠스에게 술로 덤비다니. 그야말로 불나방이 따로 없군. 마르쿠스는 자신의 주량에 강한 자신감을 보이며 흔쾌히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술상 앞에서 마르쿠스는 겉옷을 벗어던졌다. 단단하고 건장한 근육이 드러났다. 영주님, 지금이라도 포기하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를 차갑게 응시했다. 영주로서 내뱉은 말을 어찌 주워 담겠느냐? 지금 당장 시작하자. 술잔이 몇 차례 오가고 마르쿠스의 눈빛이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졌다. 마르쿠스, 정신 차려. 괜찮은 거야. 자네 벌써 취한 것 같군. 루야도 다가와 만류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정말 그만 마시는 게 좋겠어요. 하지만 마르쿠스는 한 잔 더 할 수 있다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딸과 마을 사람들의 경악스러운 시선 속에서 마르쿠스는 바닥에 고꾸라져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의 옆에 있던 두 부하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카렐론 제1의 전사가 패배하다니. 마르쿠스가 쓰러진 것을 확인하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기에 모인 이들이여. 닷새뒤 정오까지 내 성으로 집결하라. 그대들이 약속을 엄수하길 기대하겠다. 닷새 후 나는 대강당 상자에 앉아 아래에 모인 카렐론 부족민들을 내려다보았다. 보아하니 약속은 꽤 잘 지키는 모양이군. 마쿠스는 사람들 맨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당연한 일입니다. 내기에서 졌으니 깨끗이 승복해야지요. 다음 순간 나는 엄숙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다들 모였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소.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2주를 준비할 열흘의 시간을 주겠소.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은 크게 술렁이며 경악했다. 루야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말씀은 저희 부족 모두가 영주님의 성안으로 옮겨와 살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나는 단호한 표정을 지었다. 부족민 수가 그렇게나 많은데 이 성에 그 인원이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내 말은 더 멀리 떨어진 북방으로 이주하겠다는 뜻이다. 지난 닷새 동안 내가 직접 곳곳을 살펴보았지. 북방에 아주 좋은 터가 있더군. 10,0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곳이지.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마쿠스 역시 이 계획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다. 영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은 아이스 오거들이 떼거지로 사는 곳 아닙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덩치는 곤만하고 머리는 대머리에 두 발로 걷는 그 녀석들을 말하는 건가? 마쿠스가 되물었다. 설마 그놈들과 마주치기라도 하신 겁니까? 나는 미소를 띠며 그를 바라보았다. 겨우 마주치기만 했을 것 같나? 내가 이미 그 녀석들을 전부 싹 쓸어버렸다. 이 소식에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해졌다. 나는 무릎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그러니 이제 겁낼 게 뭐가 더 남았지. 더 할 말 없으면 당장 짐 쌀 준비나 해라. 회의가 해산되었다. 사람들은 줄지어 성을 빠져나갔다. 며칠간 정찰을 다녔더니 몸이 좀 피곤하군. 기지개를 켜며 몸을 풀려던 그때 아래쪽에서 누군가 인사를 건네왔다. 알고 보니 지난번에 내가 구해준 루야와 잭이었다. 그들을 바라보자니 나를 찾아온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았다. 마침 잘 왔구나. 나도 너희를 찾으려던 참이었는데 지금 당장 나를 좀 따라오너라. 지난번 아이스 와이번을 죽이고 나서 내가 가져온 알들이 벌써 새끼 와이번으로 부화했다. 그 말을 들은 루야가 살짝 울컥하며 따졌다. 아니,
그때 그 알들을 가로채 가신 게 영주님이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그날 내가 너희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냐. 내 말에 그들은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다. 그런데 이 와이번 녀석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군. 너희가 얼른 이 성가신 녀석들을 데려가거라. 처음엔 내가 좀 키워볼까 했는데 이 어린 녀석들이 먹성은 또 얼마나 좋은지. 게다가 어찌나 시끄럽게 울어대는지 요즘 아주 미칠 지경이다. 하지만 루야가 해준 말은 나를 더 뒷목 잡게 만들었다. 이 와이번들은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인식하기 때문이란다. 즉, 내가 계속해서 이 귀찮고도 달라붙는 녀석들을 키워야 한다는 소리다. 루야는 내가 복에 겨운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아이스 와이번 같은 괴물은 덩치나 능력 면에서 매우 강력한 존재니까 이런 생물을 길들일 기회는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 그때 잭이 나에게 넌지시 말했다. 와이번 한 마리만 길들일 수 있다면 스거턴까지 아주 식은 죽 먹기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은 카레론에서 1000km나 떨어진 곳이었고 가야 왕국의 제2수도였다. 그곳엔 정말 없는 게 없을 정도지만 와이번 등에 올라탄다면 왕복해봐야 고작 한두 시간 정도밖에 안 걸릴 겁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 한구석이 요동쳤다. 와이번이 이렇게나 빠를 줄은 미처 몰랐군. 생각에 잠긴다. 이 녀석들을 어떻게 길들여야 할까? 다음 순간 나는 흥분한 표정을 지었다.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오른 것 같다. 이주하는 길은 눈보라로 얼어붙을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사비나가 내게 달려왔다. 북부 영지로 오기 전 몇몇 아이들이 나를 떠나보내기 아쉬워했다. 내가 떠나면 더는 마법을 배울 수 없게 된다고 했다. 아이들이 하도 매달리는 바람에 나는 그들을 이곳까지 데려올 수밖에 없었다. 사비나가 달려와 상황을 보고했다. 다들 매우 지쳐 보입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걸었으니 몹시 피곤할 겁니다. 나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사실 그건 진짜 이유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나를 그다지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사람들을 향해 외쳤다. 거의 다 왔다. 도착하면 너희들의 생각은 완전히 바뀔 거라 믿는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나를 믿어다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오. 2명의 마을 사람이 소곤거리고 있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잖아. 아이스 오거가 정말 사라졌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나는 분노에 찬 표정을 지었다. 내가 이미 말하지 않았나? 그놈들은 내가 전부 처리했다고. 너희 같은 자들도 감히 용맹한 카레론의 용사라 칭할 자격이 있나? 나는 눈보라 속에서 몸을 돌려 계속 나아갔다. 사비나는 멍하니 나를 쳐다봤다. 방금 내 기세에 깜짝 놀란 듯했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에게 씩 웃어 보였다. 걱정하지 마라. 도착하면 모두 알게 될 테니. 하지만 사비나는 눈앞의 남자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험난한 여정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눈앞에 거대한 동굴을 보자 사람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카레론 부족민들 역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했다. 이 동굴은 봄처럼 따뜻했고 심지어 안쪽의 샘물조차 따뜻했다. 나는 카레론 부족민들을 둘러보았다. 지금부터 이곳이 우리의 거처다. 우리가 살 곳이니 이름을 하나 지어야겠지. 나는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내가 예전에 살던 곳은 북해신궁이라 불렀지. 그럼 비슷한 이름으로 짓도록 하자. 다음 순간 나는 손을 들어 선포했다. 지금부터 이곳을 자빙성이라 부르겠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표정을 지었지만 모두 이견이 없음을 나타냈다. 동굴 안 어느 곳 한 줄기 마법이 번쩍이며 나의 어린 아이스 와이번을 덮쳤다. 아이스 와이번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일어나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한 그림자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이상하군. 어째서 여기에 아이스 와이번이 나타난 거지? 하지만 갑자기 그의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도 이상하군. 어째서 여기에 마법사가 있는 거지? 다음 순간 나는 순식간에 그의 앞으로 이동했다. 동시에 손가락 끝에서 얼어붙을 듯한 한빙진기를 뿜어냈다. 그 마법사는 반응할 틈도 없이 그대로 한빙진기에 맞아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나는 이자를 차갑게 노려보았다. 네가 온 이유를 대는 게 좋을 거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자비란 없을 테니. 업데이트 완료. 업데이트 완료. 어둠 속에서 기습하던 와이번의 마법사를 제압했다. 이 사내가 전임 북부 영주일 줄이야. 바로 제롬 백작이다. 그런데 정체를 밝히자마자 감히 나와 동등한 위치에 서려 하다니. 나는 그저 손바닥에 갈무리에 둔 내공을 살짝 끌어올려 그를 혼비백산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영주의 본분조차 다하지 못한 자가 어디서 감히 나와 맞먹으려 드는가? 계속해서 고분고분하게 굴지 않는다면 내 기꺼이 내 놈의 목을 쳐줄 수도 있다. 지금 당장 방금 다치게 한 와이번들을 전부 치료하고 다시 나를 찾아오너라. 내 놈이 해줘야 할 일이 아주 많으니까. 제롬은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많다니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나는 엷은 미소를 띄었다. 전임 영주인데다가 마법까지 부릴 줄 아니 곁에 두면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지. 이어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에게 반박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로 내가 떠난 뒤
제롬은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빌어먹을. 정말 건드려선 안 될 자를 건드린 모양이군. 그렇게 전임 영주는 나의 개인 비서가 되었다. 나는 그에게 국왕에게 보낼 면세 요청 서신을 작성하게 했다. 이곳 북부는 춥고 척박한 땅이다. 살아남는 것조차 버거운 곳이지. 제롬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귀족들이 분명 이 요청에 반대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불공평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만약 국왕께서 이 요청을 수락하신다면 그들은 이를 빌미로 세금을 내지 않겠다며 국왕을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왕께서 영주님을 아무리 아끼신다 해도 이번 일만큼은 거절하실 게 뻔합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상황 파악이 됐다. 역시 문제는 그 귀족 놈들이었군. 특히 나를 이곳으로 보내자고 제안했던 듀크 공장 놈 말이다. 국왕조차 그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했으니까 상황이 이렇다면 이 일은 잠시 미뤄둘 수밖에 없다. 제롬은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렇다면 다른 계획을 먼저 실행해야겠군. 나는 제롬에게 은밀하게 계획을 일러주었다. 내용을 들은 제롬은 깜짝 놀란 눈치였다. 정말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엄숙한 표정으로 답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일단 부딪혀 보는 수밖에. 곧이어 나는 몸을 돌려나갔다. 지금 즉시 내 계획대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해라. 대강당에 모인 카렐론족 사람들은 집합 명령을 받았다. 그들은 어안이 벙벙한 모습이었다. 영주님께서 왜 갑자기 우리를 찾으시는 거지? 단상 위에 선 내가 큰 소리로 외쳤다. 다들 모였는가? 마르쿠스 부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 루야가 위하여하며 물었다. 영주님의 분부대로 무장을 갖추고 모였습니다만 저희를 불러 모으신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상기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모두 잘 듣게. 지금부터 우리는 아이스 드래곤을 사냥하러 갈 것이다. 정확한 임무 목표는 아이스 드래곤의 알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그 무시무시한 괴물을 상대로 알을 훔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나는 계획을 하달했다. 안전을 위해 30명씩 한 팀을 이뤄라. 최대한 알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도록 제롬이 팀 명단을 모두 배부할 것이다. 임무에 성공한다면 그에 걸맞은 보상을 내리겠다. 가장 많은 드래곤 알을 가져오는 팀에게는 금화 100개를 하사하겠다. 큰 보상 뒤에는 반드시 용감한 자가 나타나기 마련이지. 단 아래의 구경꾼들은 즉시 의욕이 넘쳐 보였다. 마르쿠스조차 이 일에 매우 큰 관심을 보였다. 그렇게 이 일은 아주 유쾌하게 결정되었다. 카렐론족 사람들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리고 나는 제롬에게 당부했다. 너는 앞으로 열흘 동안 각 팀을 예의주시하며 쓸만한 인재가 있는지 살피도록 해라. 그들을 모아 다른 곳에 써야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제롬은 즉시 의도를 파악했다. 영주님, 혹시 이것은 기사단 같은 부대를 창설하시려는 것입니까? 놈의 눈치 빠른 이해력에 조금 놀라웠다. 방금 맡긴 임무도 아주 훌륭하게 완수해냈다. 역시 놈을 이곳에 남겨두기로 한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 제롬이 덧붙여 말했다. 영주님께서 전용 기사단을 소유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중 듀크 공작의 사자 기사단이 가장 강인하기로 유명하지요. 그 용맹함은 왕실 기사단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머지않아 나만의 최강 기사단을 만들어낼 테니까. 어렵게 찾아낸 화연의 환생이다. 이번만큼은 그녀를 다시 잃을 수 없다. 이어 나는 홀에서 선포했다.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전원 출발한다. 빙설의 땅으로. 카렐론족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아이스 드래곤을 추격하고 있었다. 마르쿠스는 역시 카렐론 제1의 전사다웠다. 오직 육체의 힘만으로 아이스 드래곤에 맞서고 있었다. 마르쿠스가 크게 소리쳤다. 지금이다. 이열. 그물을 던져라. 하늘 위에서 거대한 그물이 쏟아져 내렸다. 찰나의 순간 아이스 드래곤의 온몸이 그물에 완전히 결박되었다. 나와 제롬은 산 정상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동안의 사냥 덕분인지 그들의 호흡이 갈수록 척척 들어맞고 있었다. 제롬은 내심 위외라는 듯했다. 내가 아이스 드래곤의 알을 훔칠 생각을 하다니. 새끼 때부터 길들인다면 사육에 성공한 이후에는 아이스 드래곤을 이용해 사냥 전리품들을 운반하고 먼 도시까지 내다 팔아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점은 저 길들여지지 않는 카렐론 전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는 것이다. 생각할수록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카렐론족 외에도 실력이 매우 뛰어난 소년이 한 명 더 있었다. 아이스 드래곤 사냥의 마지막 순간마다 항상 그 소년이 드래곤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그 모습은 나를 괄목상대하게 만들었다. 방금 검으로 아이스 드래곤을 벤 저 녀석은 누구냐? 제롬이 서류를 뒤적이며 찾아보았다. 이 소년의 이름은 슈야트라고 합니다. 부유한 자를 털어 가난한 자를 돕는 평민 영웅이지요. 일전에 계략에 빠져 옥살이를 했다가 감옥에서 탈출한 이후 이곳까지 흘러들어와 떠돌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위외군. 카렐론 부족원이 아니었다니. 하지만 부족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보니 꽤 화목해 보이는구나. 심성이 나쁘지 않은 소년인 듯 싶다. 나는 명령을 내렸다. 제롬, 저 소년 말고도
이곳으로 도망쳐온 다른 자들이 더 있는지 조사해라.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가져오도록. 제롬은 식은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부지불식간에 업무량이 또 늘어났기 때문이다. 홀 안에서 나는 기쁜 기색을 내비쳤다. 모두가 열심히 사냥해준 덕분에 충분한 양의 드래곤 알을 수집할 수 있었다. 이제 모두에게 포상을 내리겠다. 이 말을 듣자마자 카렐론족 사람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환호성을 내질렀다. 바로 그때였다. 마르쿠스가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영주님, 분부하신 대로 드래곤의 알들을 모두 회수해왔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것들을 어디에 쓰시려는 것입니까? 나는 흥분 어린 표정을 지었다. 다들 왜 이 알들을 모으게 했는지 궁금해하는군. 자네들도 알고 있겠지. 아이스 드래곤은 부화할 때 처음 눈에 들어온 존재를 어미로 인식한다는 사실을 말이야. 나는 길들여진 아이스 드래곤들을 운송수단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물건을 실은 드래곤들은 우리의 전리품을 전 세계 곳곳으로 실어 나르게 될 것이다. 전리품의 종류는 다양하겠지만 그중 가장 핵심은 가죽이다. 특히 주력 상품은 아이스 오우거의 가죽이 될 것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카렐론족 사람들은 사색이 되어 몸을 떨었다. 아이스 오우거라고요? 저희더러 다 죽으러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나는 군중을 향해 당당히 외쳤다. 얼마 전에 이 땅을 휩쓸던 아이스 오우거들을 전부 소탕한 게 누구였느냐? 나는 곧 엄숙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오우거들을 쓸어버렸던 내가 자네들이 놈들의 먹잇감이 되는 걸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것 같나? 그 말에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확실히 이번에는 예전과 상황이 다르다. 영주님만 계신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돌았다. 영주님, 죽을 때까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포상을 내리려던 찰나 입구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달려온 이는 내 제자인 리오였다. 나는 다소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한창 대화 중인데 무슨 일로 이리 소란을 피우는 게냐? 리오는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다. 큰일 났어요. 스승님, 사비나 누님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장 나를 그곳으로 안내하거라. 빙원의 어느 한 곳, 아니와 르야는 쓰러진 채 일어나지 못하는 사비나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토록 기다리던 그림자가 그들의 눈에 들어왔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모두 물러나거라. 내가 직접 보겠다. 하지만 사비나의 상태를 살핀 나는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깨달았다. 사비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지. 어서 소상히 말해보아라. 알고 보니 마을 사람들을 도와 드래곤 사육장을 찾던 중에 거대한 꽃밭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 꽃밭에는 책에서나 보던 빙정화가 만발해 있었다. 사비나는 그 꽃들을 보고 무척 기뻐하며 몇 송이를 꺾어 돌아가려 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이다. 나는 사비나의 손을 조심스레 펴보았다. 그들이 말하는 빙정화가 대체 무엇인지 보려던 찰나 그 꽃은 나에게 묘하게 익숙한 기운을 풍겼다. 이들이 빙정화라 부르는 이것은 바로 빙설화가 아닌가. 이것은 중원이나 북해에서도 극히 희귀한 영약이다. 어떻게 이 세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밀려오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천재일호의 기회로다. 일단 사비나를 데리고 복귀하도록 하자. 자세한 이야기는 돌아가서 하지. 위험하군. 정말 위험해. 사비나가 빙정화의 차가운 한기에 상처를 입고 말았구나. 급히 달려왔더니 뜻밖의 수확이 있군. 이것은 북해나 중원 지역에서도 극히 보기 드문 영약이 아닌가. 허나 지금 당장 급한 불은 사비나를 살려내는 것이다. 빙정화 속의 열매는 둘도 없는 영약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이 열매를 복용하려면 그 안에 깃든 극강의 한 끼를 반드시 이겨내야만 한다. 사비나가 쓰러진 이유는 나에게 배운 한빙의 기운을 다루기엔 아직 그녀의 내공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그녀에게 이 열매를 먹인 뒤 내가 내공을 운용하여 체내의 한독을 몰아내 주어야겠다. 서늘한 한 끼를 내뿜던 사비나가 마침내 정신을 차렸구나. 내공을 운용하겠다. 드디어 깨어났느냐.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내가 전수한 신법을 공고히 하거라. 사비나는 스승의 뜻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즉시 숨을 고르고 정신을 집중하여 내공을 다지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운기조식 끝에 그녀 체내의 한기는 마침내 응결되어 내단이 되었다. 참으로 대견하구나. 너의 내공이 이전보다 비약적으로 성장했어. 빙정화의 효능이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군. 나의 수련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어. 나중에 시간을 내어 빙정화 군락지를 한번 살펴봐야겠다. 어쩌면 내 무위를 크게 끌어올릴 기회가 될지도 모르지. 그 무렵 제롬이 명단을 건넸다. 나만의 기사단을 창설하기로 결정했다. 나는 단 아래 모인 이들을 내려다보았다. 지금부터 너희를 나의 기사단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기사단의 이름은 폭설기사단이라 명명하겠다. 그리고 가장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 슈아트를 단장으로 임명한다. 또한 우리는 학교와 병원을 건립할 것이며 식당과 주점 등 각종 기반 시설을 확충할 것이다.
각자의 재능에 맞춰 직무를 재배치할 것이니 이는 실로 방대한 대업이 될 것이다. 오스본을 백색성 치안대에 편입시키고 제롬을 나의 보좌관으로 삼겠다. 업무를 피해보려는 제롬의 뻔한 수작에 나는 그저 냉담하게 한마디 던졌다. 이 녀석이 감히 영주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게냐? 그러자 제롬은 즉시 태세를 전환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다. 그 외에도 2개의 경비부대를 더 조직했다. 한 팀은 백색성 외곽의 방비를 책임지고 동시에 칼레론 전역을 수색하여 흩어져 있는 주민들을 모두 이곳으로 인도해와라. 경비대장은 당분간 내가 직접 맡도록 하마. 또 다른 팀은 비룡 기사단이다. 현재는 타고 다닐 거대 비룡이 없으니 일단은 대기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 나는 루야를 바라보았다. 비룡 기사단의 단장은 루야, 네가 맡거라. 인원이 확정되는 대로 남은 비룡의 알들은 칼레론 상단에서 활용하도록 하겠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친다. 며칠 후 물러난 제롬은 입이 대빨이나 나와 투덜거렸다. 정말이지 영주님께 업무량을 좀 줄여달라고 빌어야겠군. 제롬이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늦었군요. 그쪽을 쳐다보는데 어딘가 이상했다. 사비나는 왜 여기에 온 거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몸이 안 좋다고 하지 않았나? 어째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난 걸까? 나는 제롬에게 어서 앉으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오스본에게 계속 보고하라고 했다. 치안대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감옥에 수감된 자가 벌써 2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외부에서 흘러들어온 탈주자들입니다. 마르쿠스가 다소 흥분한 듯 말했다. 그 무법천지인 범죄자 놈들을 모조리 잡아 가둬야 합니다. 나는 차갑게 한마디 쏘아붙였다. 가두려거든 자네부터 가둬야겠군. 전 영주인 제롬도 자네가 쫓아낸 것 아니었나? 마르쿠스가 황급히 변명했다. 저희는 칼레론을 지키기 위해 중앙 귀족들의 침략에 맞서 정당방위를 한 것입니다. 나는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자네의 행동은 숭고한 저항이고 슈아트 단장의 행동은 좀도둑질이라도 된다는 건가? 마르쿠스가 황급히 슈아트에게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탈주자 신분인 슈아트 역시 어떤 일들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일은 나중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지. 바로 그때 사비나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도 의견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여 허락했다. 사비나는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을 사람들이 탈주자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여론을 가지고 있으니 오늘부터 진행될 오오거 사냥에 그들을 선봉으로 내보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비나의 말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다. 순간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 생각이 아주 괜찮다고 여겼다. 그리고 그녀의 의견에 동의했다. 온통 눈으로 뒤덮인 설원에서 몇몇이 오오거를 사냥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1급 탈주범 신분이었다. 슈아트가 명령을 내렸다.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훈련한 방식대로 공격한다. 레니와 그레이는 언제든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설원 한가운데 거대한 오오거가 그들의 냄새를 쫓고 있었다. 갑자기 레니와 그레이가 하늘에서 나타나 등 뒤에서 공격을 퍼부었다. 이 일격에 오오거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다음 순간 놈은 재빨리 몸을 돌려 몽둥이를 휘둘렀다. 레니는 오오거의 반격이 이토록 빠를 줄은 예상치 못했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바로 그때 슈아트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레니, 어서 뒤로 물러서. 레니는 황급히 몸을 뒤로 젖혔다. 가까스로 공격을 피할 수 있었다. 슈아트가 바싹 파고들었다. 손에 든 쌍검으로 재빨리 오오거를 베었다. 그 일격에 오오거는 피를 쏟아냈다. 다음 순간 세 사람이 동시에 오오거를 향해 공격해 들어갔다. 모든 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몇 줄의 빗줄기가 동시에 오오거의 몸을 관통했다. 전투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아슬아슬했지만 다행히 별일은 없었다. 모두가 그제야 후우하고 숨을 내쉬었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은 사람 사이에 깊은 위를 쌓게 마련이다. 레니와 그레이도 오늘 밤 한 잔 기울일 생각으로 들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저 멀리 어느 설원 한 구석에서 한 쌍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그들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을. 빙원 어딘가에서 또 다른 소규모 수렵대가 사냥 중이었다. 갑자기 맞은편 숲속에서 어렴풋한 소리가 들려왔다. 몇 사람이 잔뜩 긴장했다. 우선 화살 몇 발을 날려 상황부터 살피기로 했다. 다음 찰나 그들은 활 시위를 힘껏 당겼다. 소리가 난 방향을 향해 화살을 여러 발 쏘아 보냈다. 그러나 날아간 화살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날린 화살을 주우러 나서려 했다. 하지만 바로 그 다음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나무 뒤에서 불쑥 튀어나왔다. 요즘 사냥을 지켜보면 내 마음이 제법 푸족하구나. 이제 이 일대 백성들도 한빙의 오오거를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듯하다. 몇 차례의 수렵을 치르고 나니 지금은 모두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 미리 짜둔 전술대로만 움직인다면 설령 거대한 오오거라 할지라도 손쉽게 쓰러뜨릴 수 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급보가 날아들었다. 오오거 이외에 정체불명의 괴물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미 다수의 중상을 입은 자가 발생했다. 온몸이 회색 털가죽으로 뒤덮인 거구의 설인이라 했다. 나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비록 체형은 오오거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 서린은 지능이 지독히도 높았다. 나는 곧바로 명을 내렸다. 제롬은 즉시 사냥을 중지하라. 제롬 일행이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영주님, 직접 전장에 나서실 생각이십니까? 나는 냉담한 얼굴로 대답했다. 그래, 너희는 인원을 정비한 뒤 곧장 뒤따라오도록 하라. 빙원 한가운데서 나는 눈보라를 가르며 눈부신 속도로 질주했다. 이동과 동시에 나는 시만의 눈을 열었다. 시만이 미치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손바닥 보듯 훤히 드러났다. 다음 순간 나는 서린의 흔적을 포착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나는 손을 뻗어 소월검을 뽑아들었다. 소월이 검집을 떠나며 사르네는 한 끼를 몰고 서린을 향해 포효하듯 내리거졌다. 서린도 그것을 감지한 듯했다. 한 자루의 검에 서린 참혹한 살기가 그 얼굴에 선명한 공포를 새겨넣었다. 거명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검기가 서린의 몸을 꿰뚫었다. 그러나 내게 뜻밖이었던 것은 방금 내가 날린 그 일검이 놈에게 정면으로 꽂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고개를 획 돌려보니 놈은 겨우 팔에 살짝 상처만 입은 채 멀쩡히 서 있었다. 북방서론을 횡행하며 위세를 떨치던 괴물 서린. 하지만 눈앞에 이 남자에게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다. 그 섬뜩한 기운의 녀석은 식은땀을 줄줄 흘렸다. 나는 눈앞의 서린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태어나거라. 다음 순간 나는 이미 녀석의 눈앞으로 신법을 펼쳐 이동했다. 찰나의 순간이었다. 소월검이 서슬퍼런 검기를 머금고 그대로 내리꽂혔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 서린이 순식간에 자취를 감춘 것이다. 문득 루피가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5환 이상의 마법사는 공간 이동 마법인 전멸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눈앞의 털복숭이 괴물이 전설 속의 고위 마법을 부리다니. 하지만 공간 이동을 했다 한들 내 손바닥 안을 벗어날 순 없지. 나는 곧장 손바닥에 내력을 응집했다. 순식간에 한빙진기가 뿜어져 나와 녀석이 도주한 기운이 느껴지는 방향으로 쏘아져 나갔다. 허나 이번 일격은 허공을 가른 듯했다.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쥐새끼마냥 영리하게 몸을 사리는군. 그렇지만 여전히 녀석의 기척이 느껴진다. 공간 이동을 썼다 해도 그리 멀리 가지는 못한 모양이다. 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감지하려 했었다. 과연 나무 아래쪽에서 숨겨진 동굴 하나를 발견했다. 동굴 안으로 들어선 뒤 목격한 광경은 나를 몹시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동굴 내부에 거대한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건물 안에 비치된 수많은 도서들을 보니 과거에 도서관으로 쓰였던 곳임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몸을 숨기고 있던 서린을 다시 찾아냈다. 거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 숨으려거든 좀 제대로 숨었어야지. 하지만 서린은 이미 겁에 질려 혼비백산한 상태였다. 녀석은 제발 가까이 오지 말라며 필사적으로 외쳤다. 서린이 말을 할 줄 안다는 사실이 꽤나 의외였다. 설마 너도 인간인 것이냐? 서린은 머릿속이 혼란스러운 듯 횡설수설했다. 아니다. 나는 위대한 하울이 전사다. 이름은 콘도르. 내가 위구심에 빠져있을 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울이는 서린을 뜻하는 말입니다. 영주님, 제롬이 이렇게 빨리 이곳을 찾아낸 것이 내심 놀라웠다. 그는 담담하게 내게 말했다. 이 정도의 파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분은 영주님뿐이니까요. 제롬은 서가를 살피며 위문을 표했다. 어찌하여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설 속의 서린이 이런 도서관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 또한 묻고 싶은 바였다. 너 이름이 콘도르라고 했나? 어디서 온 놈이냐? 그러나 서린은 내 물음을 못 들은 척 외면했다. 순간 내 내력이 서늘한 살기로 응집되었다. 잔말 말고 어서 말해라. 내 인내심도 이제 한계다. 그런데 이 서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마치 커다란 억울함이라도 당한 모양새였다. 잠시 후 녀석이 감정을 터뜨리며 입을 열었다. 나 그라크에서 왔다. 나는 위구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녀석을 바라보았다. 그라크, 그곳이 네가 살던 마을인가? 그곳엔 아직도 많은 서린이 살고 있겠군. 서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여 긍정의 표시를 할 뿐이었다. 내가 서린을 신문하고 있는 동안 제롬은 옆에서 고서들을 훑어보고 있었다. 나는 다시 서린을 쳐다보았다. 다른 문제는 일단 제쳐두겠다. 내 놈은 어째서 내 영지민들을 살해한 것이냐? 나는 서슬퍼런 기세로 분노를 드러냈다. 내 놈의 대답 여하에 따라 내 목숨을 붙여둘지 말지 결정하겠다. 서린은 다급한 듯 양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쳤다. 나 사람 안 죽였다. 위대한 하울이 전사는 함부로 살생을 하지 않는다. 그때 곁에 있던 제롬이 그 사실을 증명해 주었다. 영주님, 서린의 말은 사실인 듯합니다. 보고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상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난처해졌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로 죽은 사람이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한 것 같다. 서린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성지에 들어온 인간들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다. 그래서 난 그들을 쫓아냈을 뿐이다. 녀석의 말을 듣고 보니 정황이 파악되었다. 우리가 오거를 사냥하던 중에 실수로 서린들의 영역을 침범했던 모양이다. 나는 제롬에게 콘도르의 상처를 치료해주라고 명령했다. 제롬이 콘도르의 상처를 보살피는 동안 나는 녀석에게 한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녀석을 바라보았다.
콘도르, 너희의 성지가 어디인지 말해다오. 앞으로 나의 백성들이 절대로 너희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겠다. 콘도르는 약간 흥분한 기색이었다. 그거 정말인가? 나는 냉정한 눈빛으로 녀석을 쏘아보았다. 당연히 사실이다. 다만 내 놈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하구나. 조금이라도 예우를 갖출 수는 없는 거냐. 하지만 이 녀석은 존중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결국 내가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됐다. 관두자. 말귀도 못 알아듣는 짐승 같은 놈과 따져서 무엇하겠나? 그때 제롬이 나에게 보고했다. 치료가 모두 끝났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떠날 채비를 했다. 치료가 끝났으니 그만 이동하도록 하지. 그런데 제롬이 뒤에서 나를 불러세웠다. 영주님, 혹시 제가 한 가지 간청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편지가 왔다. 아시 공주님께서 마침내 제 편지를 받으셨군. 그런데 이 편지를 사비나가 직접 전해오다니. 우리가 모아둔 비룡의 알이 드디어 자라서 설이 비룡이 되었군. 이 덕에 에드먼드의 급한 불도 껐지. 약속한 날짜에 얼음덩이를 보내주겠다고 내가 말했으니까. 하지만 거대한 비룡을 보고 그들은 간담이 서늘해졌고 비룡을 모는 사비나는 달콤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이에요. 에드먼드님, 얼음덩이 가져왔어요. 에드먼드는 환호하며 펄쩍였다. 역시 마검사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는 눈앞에 거대한 비룡을 보며 감탄을 터뜨렸다. 설이 비룡이라니, 이 한 마리면 기사단 한 부대와도 맞붙을 만한 괴물인데 그걸 고작 얼음덩이 운송에 쓰다니. 마검사님은 북방 영지에서 대체 뭘 하신 거지? 그때 사비나가 문득 한 가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에드먼드를 바라보며 스승님께서 이 편지를 그분께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에드먼드는 즉시 알아차렸다. 마검사님도 참 정이 깊으시네. 황궁안, 아시 공주님은 찻잔을 손에 든 채 맞은편에 앉은 젊은 남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공주님,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는 듀크 공작의 아들 저스틴이었다. 그는 붉은 술을 천천히 한 모금 머금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는 여전하군. 차갑기만 해. 가짜 미소조차 안 짓다니. 그래도 좋아. 너무 쉽게 손에 들어오면 재미가 없지. 언젠가 내 차가운 얼굴에도 미소를 띠게 해주겠어. 바로 그때 한 여시종이 다가와 아시 공주님께 귓속말했다. 늘 냉담하던 아시가 그 순간 흔들렸다. 뭐라고? 폭설 공작이 편지를 보냈다고. 아시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어서 가요. 저스틴은 난처한 표정이었고, 공주님 잠시만요. 저는 공주님을 뵙고자 새벽부터 달려왔습니다. 아시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당신이 검술 수련하느라 매일 시간이 모자라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마요. 저스틴이 대답하기도 전에 아시 공주님은 몸을 돌려 떠났다. 아시가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저스틴은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분노한 그는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고 얼굴에는 원한이 서려 있었다. 폭설 공작, 언젠가 내게 내 무서움을 똑똑히 알게 해주겠다. 방안. 아시 공주님은 참지 못하고 곧바로 편지를 열었다. 글을 보는 순간 마치 얼굴을 마주한 듯했다. 사랑하는 아시 공주님께 요즘 잘 지내고 계신지 마음이 무척 걱정됩니다. 공주님께서 제게 주신 행운의 부적 덕에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북방 영지는 살기 참 좋은 곳입니다. 따뜻한 온천도 있고 눈부신 수정 동굴도 있지요. 저는 이곳에 자빙성이라는 도시를 세웠습니다. 여기는 실로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래도 큰 결핍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없다는 것, 그 빈자리가 이곳을 한없이 공허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움을 담은 작은 선물을 함께 보냅니다. 다시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폭설 공작 올림. 아시는 손에 든 빙정화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것은 눈부시도록 아름다웠다. 그녀는 꽃을 가슴 앞에 살포시 품었다. 아시는 조금 심란해졌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요즘 왜 자꾸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걸까? 그녀는 손 안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빙정화를 바라보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손으로 책상을 3개 내리쳤다. 아시의 얼굴에 굳은 결심이 서렸다. 반드시 직접 그를 만나야겠어. 한편 북부 영지의 한 동굴 안, 나는 미친 듯이 빙정화를 연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손에 있던 꽃이 갑자기 터져버렸다. 나는 골치가 아파왔다. 모든 걸 파괴하는 건 자신 있는데 이런 섬세한 기술을 제어하는 건 어렵군. 바로 그때였다. 눈앞에 다급한 인형 하나가 나타났다. 제롬은 긴장한 표정이었다. 영주님, 어서 집무실로 와주십시오. 아주 중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번에 저희가 발견했던 도서관이 고대 마법사들이 남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나는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남긴 것이면 뭐 어쨌다는 거냐? 제롬은 나의 담담한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 이건 고대 인류의 문화유산입니다. 실전된 고대 마법을 재현할 초석이자 오환 마법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나는 희미한 기운을 감지했다. 나는 제롬을 바라보았다. 너의 허리춤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지는구나. 그 말에 제롬은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주님, 이건 아무 가치도 없는 물건이라 따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내 손바닥에서 흡일력이 뿜어져 나왔다.
그의 허리춤에 있던 꾸러미를 그대로 빨아들였다. 몹시 당황하는 제롬을 보며 말했다. 네가 이걸 숨기니 더 보고 싶어지는군. 하지만 꾸러미를 열어본 후 안에 든 물건은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꾸러미 안에는 온통 푸른 얼음 결정 같은 돌멩이뿐이었다. 제롬의 말에 따르면 이 돌은 만화를 응축한 작은 돌멩이로 만화석이라고도 불린다고 했다. 나는 돌멩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네가 감히 이 돌들을 숨겨 대체 뭘 하려던 거냐? 알고 보니 제롬은 현재 사원 마법사였다. 비록 5환에 거의 다다랐지만 계속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만화석들을 발견한 후 자신의 돌파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경지를 돌파하는 건 분명 어려운 일이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다음 순간 나는 냉담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허락할 수 없다. 그 말에 제롬은 초조해졌다. 만약 제 능력이 향상된다면 카렐룬께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돌들을 사용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만약 네가 정말 그 돌들로 경지를 높인다면 그 후에는 어쩔 셈이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외물이 아니다. 경지를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달음과 노력이다. 시간이 너의 성장 속도를 말해줄 것이다. 그러니 지름길은 없다. 제롬은 무언가 생각에 잠겼다. 영주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어. 나 역시 한때는 오직 나 자신에게만 의지했었지. 한 걸음씩 꾸준히 노력해야만 비로소 사원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법이다. 나는 제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어떤 일들은 조급해한다고 해결되지 않지. 차근차근 위로 올라가다 보면 언젠가 너도 깨닫는 날이 올 것이다. 제롬은 무언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했다. 사실이 정말 그러했다. 언제부터였을까? 나조차 조부님의 가르침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이어진 제롬의 만화석 효능에 대한 설명은 나를 더 이상 침착하게 내버려두지 않았다. 이 돌이 통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니. 제롬이 만화석에 통신 마법을 걸기만 하면 마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통신이 가능해진다. 게다가 통신거리는 경계를 무시하고 세상 어디든 닿을 수 있다고 한다. 이건 그야말로 천지를 개벽할 수준의 기능이다. 제롬, 왕국을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정보의 전달 속도다. 집무실 안에서 나는 명령을 내렸다. 제롬, 지금 즉시 모든 만화석을 통신석으로 바꾸도록 해라. 자빙성 프리징 캐슬 안에서 우리는 만화석의 효능을 시험하고 있었다. 손에 든 만화석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주 또렷하게 들린다. 잭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저는 지금 자빙성에서 10km 떨어진 평원 상공에 있습니다. 잭은 비룡을 타고 하늘을 비행하고 있었다. 영주님, 아주 잘 들립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나는 손에 든 만화석을 내려다보았다. 훌륭하군. 잡음조차 섞이지 않았어. 통신 실험은 대성공인 듯하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알고 보니 사비나가 비룡을 타고 돌아온 것이었다. 회의실 안, 나는 사비나가 가져온 서신을 살펴보았다. 잠시 후 나는 사비나를 쳐다보았다. 에드먼드에게 주변 왕국들의 정세를 기록해서 보내달라고 부탁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적어 보낼 줄은 몰랐다. 그런데 이 서신 속에 적힌 에이노스라는 이름이 자꾸만 묘한 위화감을 불러일으켰다. 나는 나지막이 물었다. 혹시 이 에이노스라는 자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 있나? 슈아트가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제가 그 자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는 당대 최고의 검성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마르쿠스와 제롬의 안색이 급변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위견을 쏟아냈다. 이 세계에서 검성은 지구의 존재다. 그런데 최고의 검성이라면 그보다 한 단계 더 위라는 뜻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했다. 최고의 검성은 중원에서 말하는 화경위 경지와 같다. 화경에 이르면 거만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지. 내가 이 세계에 온 뒤로 화경의 경지에 도달한 자가 고작 10명 남짓이라는 소리에 적잖이 실망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그런 자가 나타난 것이다. 나 역시 이 세계 최강자라는 그를 꼭 한번 보고 싶어졌다. 슈아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최고의 검성에게는 아주 특별한 직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검술을 펼칠 때면 매와 향기가 사방에 진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나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중원에도 검을 휘두를 때 매와 향기가 풍기는 검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화산파다.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심장이 요동쳤다. 설마 중원에서 이 세계로 넘어온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란 말인가? 위외군. 정말 위외야. 이 세계에 나와 같은 차원 이동자가 있을 줄이야. 이건 정말 예상 밖의 일인데 내가 중원을 통일했을 그때 임종을 앞둔 화산파 장문인이 내게 경고했었지. 만약 내 제자들이 여기 있었다면 분명 결과는 달랐을 거라고. 그는 그저 폐관 수련 중에 행방불명되었을 뿐 마치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춘 것 같았어. 그저 농담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 숙명의 대결은 피할 수 없겠군. 그때였다. 왕국 기사단이 북부 영토에 도착했다. 기사단장은 다름 아닌 듀크 공작의 아들
제스틴이었지. 난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팔은 좀 어떠냐? 제스틴은 한때 다쳤던 자신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때의 굴욕적인 순간이 떠올랐겠지. 다음 순간 그는 검을 뽑아들고 언제든 공격할 태세를 갖췄다. 하지만 난 그를 무시해버렸다. 공주님, 더는 숨지 마세요. 어서 나오십시오. 오랜만의 재회는 언제나 기쁜 법이지. 잘 지냈소? 폭설 공작. 나는 애쉬를 편지에 적힌 수정 동굴로 데려왔다. 이 풍경을 본 애쉬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여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알고 보니 애쉬는 내 편지를 읽고 아버지에게 끈질기게 졸라 기사단을 따라 이곳에 올 자격을 얻어낸 모양이었다. 그 순진한 얼굴을 보고 있자니 그 고집센 성격은 여전하군. 전생의 화연과 똑같아. 내 마음 한구석이 저려왔다. 참으로 길고 긴 여정이었지. 화연의 복수를 위해 나는 무림 전체를 피로 물들였었다. 돌고 돌아 결국 이곳에서 그대를 다시 만났구나. 비록 신부는 바뀌었을지라도 이 모든 것으로 충분해. 온천 앞에서 애쉬가 환하게 웃었다. 여긴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그 순간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끝이 그대의 머리카락에 닿는 순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대를 품에 안았다. 내 눈에는 그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 애쉬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나를 바라보는 그대의 눈빛은 다정하기만 하다. 오랜 세월 품어왔던 감정도 이 순간 녹아내리는 듯했다. 정말이지, 보고 싶었어. 화연. 그 말이 나오자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기류가 미묘하게 변했다. 애쉬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다. 화연. 그 여자는 대체 누구야? 내 질문에 대답해. 폭설 공작. 순간 말문이 막혀버렸지. 미안해, 애쉬. 그저 이름을 잘못 불렀을 뿐이야. 애쉬의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 눈동자 속엔 오직 나뿐이라 믿었는데 오늘 비로소 알게 되었어. 다음 순간 그녀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폭설 공작. 이게 나를 향한 내 사랑이야. 아니면 화연이라 부르는 그 여자 때문인 거야. 오해 속에서 고통받는 애쉬를 보며 나는 순간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때였다. 애쉬가 뒤돌아 떠나버렸다. 그녀는 원망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해명은 필요 없어. 됐어. 답은 이미 뻔하니까. 멀어지는 애쉬를 바라보았다. 나에겐 말 못할 사정이 있어. 설령 모든 걸 털어놓는다 해도 아마 이해하지 못할 거야. 눈보라 속에서 나는 쓸쓸히 발걸음을 돌렸다. 복잡한 심경을 뒤로 한 채 시간이 우리에게 답을 주겠지. 바로 그때였다. 뒤편에서 자객이 나타나 번개 같은 치명타를 가해왔다. 매서운 칼바람,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목걸이까지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자스틴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이, 그놈은 어떻게 되었지? 자객이 무릎을 꿇으며 보고했다. 자스틴 공장님, 암살에 성공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자스틴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다. 백빙성 객실 문 밖에는 두 명의 경비병이 단단히 지키고 있었다. 객실 안, 애쉬 공주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그 인간은 정말 바보 같아. 분명 나를 붙잡을 기회도 있었을 텐데. 그때 문 밖의 경비병이 안으로 알렸다. 공주님,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 소리에 문득 애쉬의 기분이 조금 나아진 듯했다. 하지만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사과하러 왔을 거라 기대했던 그 순간 그녀는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고 말았다. 광기에 찬 자스틴이 이미 경비병 둘을 완전히 해치운 상태였다. 그가 애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공주님, 늦은 시간에 방해해서 미안하오. 애쉬는 순간 겁에 질려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음 순간 그녀는 황급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이었다. 문 손잡이가 제스틴의 칼에 단번에 잘려나갔다.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는 그 녀석은 문짝을 산산조각 내버렸다. 애쉬도 파편에 휩쓸려 방 안쪽으로 튕겨나갔다. 제스틴이 사악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마법이 깃든 검이다. 방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제스틴을 보며 애쉬가 소리쳤다. 제스틴 공작, 어찌 감히 이렇게 방자하게 구는가. 나의 호위 기사들을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허락도 없이 내 침실에 침입하다니. 제스틴이 애쉬의 턱을 치켜들었다. 나의 앞길을 막으려 한 호위병들은 죽음을 각오했어야지. 그리고 너, 애쉬 공주, 어찌 나의 마음을 이토록 무시하고 알 수 없는 놈에게 매달리는가. 제스틴은 매우 위기양양했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다. 그놈은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가장 뛰어난 자객들을 보내 암살했다. 제스틴의 손이 애쉬에게 향했다. 놈들의 기습은 성공적이었지. 이제 시신조차 찾지 못할 테니. 그 소식을 들은 애쉬는 끝없는 절망에 빠지고 말았다. 포크설 공작이 죽을 리 없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형체 하나가 드러나더니 제스틴을 향해 장풍을 날렸다. 그 일격에 제스틴은 그대로 벽으로 날아가 박혔다. 공격의 여파는 멈추지 않고 벽에 커다란 구멍을 뚫어버렸다. A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생사를 오간 뒤의 공포와 억울함이 순식간에 터져나왔다. 나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미안해, 내가 늦었군.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강렬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방금 전 제스틴의 손에 있던 장검이
허공을 날아 내게 공격을 가했다. 예상치 못한 일격에 당황했다. 장검은 한 번이 공격 후 재빨리 날아갔다. 기가 검을 조종하다니 보랏빛 광채를 내뿜으며 검은 어둠 속으로 멀어졌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손을 뻗어 검자루를 쥐었다. 나는 A씨를 내 뒤로 감싸 안았다. 역시 제스틴 그 녀석인가. 다음 순간 방금 검을 조종하던 기사가 천천히 우리에게 걸어나오고 있었다. 업데이트 완료. 연재 재개. 저스틴이 어둠의 마법 기사로 화했다. 이것은 그의 부친인 듀크 공작이 나를 위해 정성껏 준비한 최후의 선물이다. 마력 갑옷을 걸치고 마검까지 손에 쥐었으니 정점에 오른 검성이라 할지라도 안중에 없을 터. 저스틴의 얼굴에 광기 어린 미소가 번진다. 폭풍 공작. 지난번과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지 않나? 자욱한 안개 속에서 내 모습이 서서히 드러난다. 아주 좋군. 내 놈을 죽여야 할 명분을 드디어 만들어주는구나.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A씨. 나는 그녀에게 물러나 있으라는 신호를 보낸다. A씨는 나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반드시 돌아오실 거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부드럽게 응시한다. 걱정하지 마. 어서 안전한 곳으로 가서 숨어 있어. 다음 순간 나는 저스틴을 향해 몸을 날린다. 눈앞에 저스틴을 쏘아본다. 확실히 지난번과는 판이하게 다르구나. 하지만 그 찰나 저스틴이 마검을 휘두르며 내게 돌진한다. 또 지루한 설교를 시작하려는 거냐? 마검이 보랏빛 마기를 내뿜으며 매섭게 쇄도해온다. 그러나 나는 지검 하나로 가볍게 튕겨낸다.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전방을 주시한다. 정광석화의 순간 마검이 다시 저스틴의 손으로 날아들어간다. 마검을 쥔 그가 다시 한번 나를 덮쳐온다. 이번에 나는 팔로 그의 검을 직접 받아내기로 한다. 저스틴의 마검에서 검기가 폭발적으로 치솟는다. 그 기세가 다시금 나를 밀어낸다. 숨 돌릴 틈조차 주지 않겠다는 듯 저스틴은 계속해서 나를 압박해온다. 이 상황이 그를 흥분하게 만든 모양이다. 좋아, 내가 드디어 이놈을 몰아붙이고 있어. 보아하니 저놈은 이미 암살당과의 전투로 인해 기력이 다 빠진 게 분명해. 지금이야말로 저놈을 처치할 절호의 기회다. 순식간에 저스틴의 속도가 다시 한번 급상승한다. 이 전투를 끝내주마. 그런데 바로 그때 돌연 차가운 빛 한 줄기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간다. 저스틴이 입고 있던 갑옷의 보호구가 단숨에 박살난다. 그의 눈동자에 감출 수 없는 공포가 서린다. 이 녀석, 결국 그 기술을 또다시 꺼내다니. 그때 내 손목을 꿰뚫었던 바로 그 수법이군. 갑옷이 산산조각 나고 본 모습을 드러낸 저스틴은 부상당한 손목을 움켜쥐었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우리의 싸움이 A씨 공주님께 불똥이 튈까 걱정했지만 아무래도 내 기우였던 모양이군. 손목을 꽉 쥔 저스틴의 눈에 절망이 서렸다. 공주님과 거리를 벌리려고 일부러 공격당하는 척 연기한 거였나? 다음 순간 내 손끝에서 서늘한 검기가 번뜩였다. 감히 A씨를 해치려 하다니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저스틴은 압도적인 위압감이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력을 다해 먼저 공격을 시도하며 발악했지만 모든 것은 이미 늦었다. 내 손안에는 이미 한빙진기가 응집되어 있었다. 한빙진기가 스치는 곳마다 저스틴의 온몸은 그대로 얼어붙어 굳어버렸다. 찰나의 순간 매서운 한광이 눈부시게 폭발했다. 내가 이토록 신중했던 건 다시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허공의 차가운 빙정의 빛이 찬란하게 흩날리고 건광이 사라짐과 동시에 저스틴의 오만방자했던 막도 완전히 내렸다. 눈보라 속에서 그는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저스틴의 눈동자는 공포로 가득 찼다. 그가 믿었던 최후의 보루마저 처참히 깨져버린 것이다. 나는 그를 싸늘하게 굽어보았다. 더는 헛수고하지 마라. 내가 이미 내 단전을 패했으니까 넌 평생 다시는 마력을 모을 수도 사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선고를 들은 저스틴은 얼음 구덩이에 빠진 듯 얼어붙었다. 절망 속에서도 주먹을 휘두르며 반항해보려 하지만 지금 그의 꼴은 그저 스스로를 욕보이는 짓일 뿐이다. 나는 가볍게 손을 들어 단 일격에 그를 눈밭 위로 처박아버렸다. 네가 오늘 저지른 업보를 남은 평생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 거라. 이제부터 너는 네가 그토록 멸시하던 약자의 처지가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느덧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얼굴을 비추는 햇살을 손으로 가리며 생각했다. 시간이 꽤 지체되었군. 어서 서둘러 돌아가야겠다. 성 안에서 A씨가 나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오만방자하던 저스틴은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고 아이이 공주님은 서서히 전생의 기억을 되찾으려는 듯합니다. 나는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찾게 했습니다. 자객의 습격으로 잃어버렸던 그 목걸이를 말입니다. 명백히 정해진 운명이었을까요? 결국 아이이가 그 목걸이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이이가 목걸이를 내 손에 다시 건네주었을 때 꿈속에서 전생의 기억이 서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이라 불리는 그 여인은 마치 폭설 공작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듯 보였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를 오라버니라 부르며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질투가 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아이희 공주님은 지금 오히려 형용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그녀의 생각을 끊어놓았습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에게 따라오라 일렀습니다. 아이희 공주님, 기분 전환도 할 겸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하늘 위로 거대한 아이스 드래곤이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그 거대한 그림자에 놀란 공주님의 시녀는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희 공주님은 아이스 드래곤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아이스 드래곤을 길들인 사람은 나도 처음 봅니다. 그때 잭과 제롬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영주님,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 물건은 준비되었느냐? 바로 그 순간 눈덩이 하나가 빠르게 날아와 다시 한번 시녀를 깜짝 놀라게 해 넘어뜨렸습니다. 제롬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네. 일부러 겁을 주려던 건 아니었네. 그런데 이 눈덩이는 알고 보니 콘도르가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나의 요청에 따라 제롬이 콘도르를 이렇게 작고 앙증맞은 모습으로 변신시킨 것입니다. 한때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서린이 이제는 아이의 귀여운 반려동물이 되었습니다. 즐거워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만족스러운 미소가 지어집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출발하도록 하지요. 나는 드래곤 위에 올라타 아이에게 함께 가자고 손짓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고 다음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이스 드래곤의 거대한 자태가 북방 영지 위를 빠르게 날아올랐습니다. 내 품 안에 가녀린 아이는 마치 봄바람을 맞는 듯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다정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공주님, 앞을 한번 보십시오. 아이가 천천히 두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 차오릅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구름 사이를 뚫고 나오는 따스한 석양이 너무나도 찬란한 빛깔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나는 드래곤 위에서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공주님의 기분이 이제는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의 마음속에 부드러운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곧이어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남자는 시종일관 나만을 생각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의 배려 덕분에 기분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나는 다음 순간 그녀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그럼 이제 꽉 잡으십시오. 서둘러야겠군. 아이스 드래곤의 그림자가 하늘을 가로질렀다. 밤하늘을 수놓은 별빛은 서로를 더욱 가깝게 만들었다. 가이아 왕국의 어느 저택 안, 루아는 나를 보고 다소 놀란 기색이었다. 영주님,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어요. 나는 엷은 미소를 띄었다. 그저 유람하러 온 것뿐이다. 웬만한 일은 제롬에게 처리하라고 하면 될 터. 지금 내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와의 데이트니까. 나는 눈앞의 아이를 바라보았다. 이곳은 그대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별장이라네. 마음에 드는가? 아이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무심결에 내 목에 걸린 펜던트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다시금 떠올리게 했다. 꿈속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나의 부름이 그녀의 생각을 가로막았다. 공주님, 괜찮으십니까? 아이가 나를 쳐다보았다. 죄송해요. 어젯밤에 아주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꿈속에 온갖 기이한 건물들과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 꿈속에서 저는 20살쯤 되어 보이는 눈처럼 하얀 피부에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꿈속에 저는 늘 슬픔에 잠긴 표정이었죠. 꿈속에서 아버지는 시종일관 저의 혼사를 극구 반대하고 계셨어요. 아이의 얼굴에 어색한 미소가 번졌다. 아무튼 정말 이상한 꿈이었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무언가 깨달았다. 손에 쥔 목걸이를 꽉 움켜쥐었다. 아이의 얼굴에 추억에 잠긴 듯한 빛이 서렸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는 줄곧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오라버니라고 불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동요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를 오라버니라 부른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으니까 바로 화연이었다. 아이는 나의 이상한 반응을 보고 걱정스러운 듯했다. 폭설 공장님, 어디 편찮으신가요? 나는 손안의 목걸이를 꽉 쥐었다. 미안하군. 잠시 실례를 범했네. 밤이 찾아왔다. 나는 아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런데 이때 아이가 내게 한 가지 제안을 해왔다. 폭설 공장님, 당신은 매번 저를 공주님이라고 부르시더군요. 그 호칭이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게 해요. 아이가 조금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괜찮으시다면 앞으로는 그냥 아이라고 불러주세요. 내 눈빛에 놀라움이 서렸다. 마음 한구석에서 다시금 화연의 실루엣이 떠올랐다. 잠시 후 나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게 뭐 대수겠는가? 아이, 알겠네.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저녁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이었다. 제롬이 때 맞춰 나를 찾아 들어왔다. 두 분,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스케텐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그 지명을 듣고 위아한 표정을 지었다. 드레이크 왕국에는 그런 곳이 없는데 말이죠. 아이를 보는 것 같군. 자네에게 말하는 걸 깜빡했네. 스미스,
구테는 드레이크 왕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네. 바로 가이아 왕국에 있지. 그 말을 들은 아이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가이아 왕국은 대륙의 북서쪽에 위치한 매우 강성한 왕국이었다. 이곳은 대대로 여왕이 통치해왔으며 여인국이라 불리기도 한다. 특히 여성들로 구성된 가이아 왕국 기사단은 다른 왕국의 그 어떤 기사단과 비교해도 대적할 자가 없는 강력한 힘으로 명성이 자자했다. 거기에 생각이 미치자 아이는 걱정이 앞섰다. 이렇게 빨리 머나먼 타국에 도착하게 될 줄이야. 저의 방문이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제롬에게 계속해서 업무 보고를 하라고 일렀다. 제롬의 얼굴에 기쁜 기색이 역력했다. 최근 저희가 가이아 왕국에 공급한 5억어 가죽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루아가 괜찮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희가 직접 이곳에 가죽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제롬을 바라보며 물었다. 가죽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팔리고 있지 않나? 굳이 완제품으로 만들어 팔 필요가 있겠나? 제롬이 내게 보고했다. 가이아 왕국의 고객은 대부분 귀족 여성들입니다. 가죽을 값비싼 장신구나 핸드백으로 제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막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루아가 카렐론에서 아주 유명한 가죽 장인을 알고 있습니다. 영주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즉시 가공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을 듣고 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상단을 루아에게 맡긴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군. 그럼 지금 즉시 자네들의 제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게. 제롬이 내게 고개를 숙여 예를 갖췄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확인을 위해 문 밖으로 나갔다. 멀지 않은 곳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제롬이 다급하게 말했다. 불이 난 곳이 저희 상단과 매우 가깝습니다. 빨리 손쓰지 않으면 불길이 우리 건물까지 번질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려 제롬을 바라보았다. 내가 가서 상황을 확인해보겠다. 자네와 아이는 여기 남아있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 빠르게 현장으로 달려갔다. 화재 현장의 상황은 매우 위급했다. 불길이 워낙 거세고 사나워 사람들은 근처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해보니 불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그런데 이때 등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제롬과 아이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나를 따라온 것이었다. 아이가 내게 설명했다. 당신이 걱정돼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내 귀에 불길 속에서 살려달라는 비명이 들려왔다. 나는 고개를 돌려 화염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다음 순간 나를 부르는 아이의 외침을 뒤로하고 나는 망설임 없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창문을 깨고 화재 현장 내부로 진입했다. 건물 안은 자욱한 검은 연기로 가득했고 불길은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나의 손바닥 안으로 차가운 얼음의 내공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내공이 서린 손바닥을 지면에 대었다. 방대한 내공이 순식간에 폭발했다. 내공 속에 깃든 극한의 한기는 지면을 뒤덮은 화염을 빠르게 얼려버렸다. 얼음의 기운과 휘몰아치던 불길이 격렬하게 충돌하더니 찰나의 순간 조금 전까지 맹렬히 타오르던 화염이 완전히 흩어져 사라졌다. 그때 나는 바닥 위에 한 여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나는 손가락을 뻗어 그녀의 목맥을 짚어보았다. 이 여인, 운이 아주 좋군. 아직 숨이 붙어있을 줄이야. 나는 여인을 품에 안고 밖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무너져 내리는 불타는 잔해들이 나를 덮쳐왔다. 그 찰나의 순간 내 몸 안의 빈결의 힘이 사방으로 터져나갔다. 불길에 휩싸여 있던 건물은 순식간에 차가운 냉기에 뒤덮였다. 이 광경을 밖에서 지켜보던 제롬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대체 팔성인가? 아니면 9성급의 빈결 마법이란 말인가? 바로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자욱한 한기 속에서 나는 여인을 안고 천천히 걸어나왔다. 등불이 흔들리는 가운데 한 남자가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공주 전하, 반란의 조짐을 포착하였습니다. 공주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감히 누가 하극상을 일으켜 반란을 도모한단 말이냐.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의 시야속 남자의 모습이 점차 흐릿해졌다. 비몽사몽 속에 여인이 두 눈을 떴다. 여인은 영문도 모른 채 몸을 일으켜 세웠다. 여기가 대체 어디지? 문틈 사이로 한 줄기 빛이 새어 들어왔다. 여인은 위아래하며 방문을 열어젖혔다. 눈앞에 보이는 이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루아가 여인에게 인사를 건넸다.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어디 불편한 곳이라도 있으신가요? 여인은 타고난 듯한 오만한 기색을 내비쳤다. 여기가 대체 어디냐? 루아는 이곳이 카렐론 상단이라고 알려주었다. 여인은 즉시 알아차렸다. 최근 피역 사업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 상단이구나. 그런데 너희는 어째서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냐? 너희는 가이아 왕국의 백성이 아니더냐? 루아가 그녀를 바라보며 답했다. 저희는 드레이크 왕국에서 온 카렐룬입니다.
그래서 저희를 카렐론 상단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여인이 루아를 빤히 쳐다보았다. 나를 구한 자는 누구냐? 루아가 여인에게 대답했다. 저희 폭풍 남장님께서 화염 속에서 당신을 구해내셨습니다. 여인이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대가 나를 구했다고 들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표하지. 내 이름은 실로맥이다. 그냥 실로라고 불러도 좋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좌중은 경악에 휩싸였다. 루아가 제롬에게 크게 호통쳤다. 이 멍청아. 가이아 왕국에 대해 좀 더 알아보라고 하지 않았느냐. 알고 보니 실로는 가이아 왕국의 제2공주였던 것이다. 25세의 나이에 이미 검성의 반열에 올랐으며 왕국 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가이아 왕국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다. 루아는 급히 몸을 일으켜 사과했다. 저희의 무례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공주 전하. 그 시각 아이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이곳에서 타국의 공주와 마주치게 될 줄이야. 신분이 탄로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러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주었군. 내 직접 보상을 내리겠노라. 식사를 마치는 대로 나와 함께 왕궁으로 들작구나. 나는 아이가 긴장하여 몸둘바를 몰라 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곧이어 나는 실러를 향해 시선을 던졌습니다. 청을 거절하는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지금 당장 돌아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어서 말입니다. 나의 거절에 실러는 즉시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곁에 있던 루아 역시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가이아 왕국 왕족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위인데 말이야. 루아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영주님께서 아마도 공주 전하 앞에서 너무 긴장하신 모양입니다. 루아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공주 전하께서는 어찌하여 불길이 치솟는 건물 안에 계셨던 것입니까? 그 순간 공주의 머릿속에 한 남자의 잔상이 떠올랐습니다. 데이튼 공작. 그자가 감히 나를 암살하려 들다니. 그녀의 얼굴에 비릿한 비웃음이 서렸습니다. 비열한 무리들이 나를 암살하려 회책했을 뿐이다. 건물에 불을 지른 것은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는 수작이었겠지. 잠시 후 실러가 다시 한번 나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나를 구한 것은 당신이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말해보시오. 그런데 바로 그때 실러의 배에서 눈치도 없이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담담하게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보상보다는 우선 배부터 채우는 게 어떻겠소. 그녀의 민망 섞인 분노를 나는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못 드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앉아서 함께 식사나 하시지요. 실러는 마뜩자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사내진미의 유혹을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식사를 하던 도중 그녀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벽에 기대어 놓은 장검 한 자루였습니다. 그녀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 검은 누구의 것이냐? 나는 내 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실러는 즉시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 검을 쓸 줄 아는군. 기사단장으로서 나는 당신의 검술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어졌다. 폭풍 남작. 식사가 끝나면 나와 검술 대결을 한판 벌이는 게 어떠냐?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거절하지. 나는 나보다 약한 자와 대련하는 것은 즐기지 않거든. 실러는 즉각 격분했습니다. 이자가 감히 나를 약하다고 하다니. 그가 나를 이 검성으로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여자라서 그런 것이냐. 다른 남검사들도 내 결투 신청을 종종 그런 식으로 거절하곤 하지. 하지만 그런 남자들을 응하게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폭설 공작. 아무래도 당신 질까 봐 겁이 나는 모양이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더는 참아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검을 쥐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갑시다. 나는 그녀를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내 친히 몇 수 가르쳐줄 테니. 분위기 제대로 터졌군. 가이아 왕국의 제2공주 실러가 설마 나에게 검술 결투를 신청할 줄이야. 나를 얕보는 이 여자의 도발에 응해줄 수밖에 없겠군. 내가 한 수 제대로 가르쳐주지. 장원 안에서 실러가 검을 쥐고 맞선다. 제롬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영주님, 상대는 공주 전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살살 다뤄주셔야 합니다. 실러는 이미 참을성이 바닥난 상태다. 말은 다 끝났나? 블리자드 남작. 당신 같은 남자는 질리도록 봐왔어. 하지만 그들 모두 결국 내 검 앞에 무릎을 꿇었지. 그녀의 얼굴에 흥분한 기색이 역력하다. 벌써부터 기대되는걸. 잠시 후 당신의 얼굴이 어떻게 일그러질지 말이야. 실러가 한 손으로 검을 고쳐 잡는다. 찰나의 순간 검 끝에서 빛이 뿜어져 나온다. 매서운 검기가 내 눈앞을 가로지른다. 공기를 가르는 파공음이 들려오고 순식간에 실러가 내 앞까지 몰아치지만 나는 가볍게 검을 들어 몸을 피하며 그녀의 맹렬한 공격을 가볍게 흘려보낸다. 중심을 잡은 실러가 당황한다. 내 찌르기를 막아내다니 단순히 허세를 부리는 건 아니었나 보군. 장검이 몸을 휘감듯 회전하며 실러가 다시 내 등 뒤에 나타난다. 눈 깜짝할 사이에 나는 다시 한번 몸을 틀어 그녀의 검기를 피한다. 검의 기세가 꺾이기도 전에 실러는 손을 바꿔 다시 한번 검을 찔러온다. 나는 그저 손에 든 장검을 휘두르며
그 기세를 이용해 뒤로 물러난다. 실러는 정광석화처럼 수차례 검기를 날린다. 이 남자는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나의 모든 초식을 막아내고 있어. 실력이 정말 대단한 고수다. 검의 흐름을 따라 몸을 움직이며 실러가 다시 한번 내 정면으로 파고든다. 장검이 허공을 가르자 나 역시 그녀의 검기에 밀려 공중으로 솟구친다.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실러가 뒤를 쫓아온다. 어느새 그녀는 내 코앞까지 따라붙더니 몸을 돌려 회전하며 날카로운 옆차기로 내 검신을 타격한다. 이 여자 정말 무시무시하군. 발길질 한 번에 나를 수백 미터 밖으로 밀어내다니.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운다. 그녀의 쉼없는 맹공은 마치 화경의 경지에 이른 중원 고수와 같구나. 내가 계속 피하기만 한다면 이 장원이 남아나질 않겠어. 순간 나는 그녀를 향해 정면으로 돌진한다. 손에 쥔 검에서도 서늘한 검광이 번뜩인다. 실러는 틈을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뒤차기를 날려오지만 나는 즉시 검으로 앞을 막아 방어한다. 그녀가 초식을 바꾸기도 전에 이미 내 주먹은 그녀의 복부를 강타했다. 거대한 충격에 그녀의 몸이 앞으로 꺾이고 동시에 내 손은 이미 그녀의 목덜미를 휘어잡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손끝에 살짝 힘을 주자 실러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순간 내 검끝은 이미 그녀의 목줄기에 닿아 있었다. 그대의 패배다. 제롬이 황급히 앞으로 나섰다. 두 분의 검술 모두 실로 대단했습니다. 오늘 대결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하지만 실러의 안색은 어둡게 가라앉아 있었다. 부탁이니 다시 한번 결투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대릭 왕국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 그 말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아연실색했다. 공주 전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았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도 무인의 풍무인 법. 일국의 공주라는 신분에 행동은 철부지 아이 같군. 실러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웠다. 네 이놈, 지금 뭐라고 했느냐. 다음 순간 그녀가 다시 내게 달려들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죄다 헛소리뿐이구나. 허공의 검의 잔상이 순식간에 나타나더니 찰나의 순간 그녀의 두 눈앞에서 멈췄다. 장원 안에서 나는 검을 쥔 채 앞으로 나아갔고 실러도 마침내 발걸음을 멈추었다. 압도적인 격차 앞에 실러는 무릎을 꿇고 말았다. 검이 나가는 궤적조차 보이지 않았어. 내 눈에 차가운 안광이 서렸다. 그대들의 나라는 생명의 은인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가. 공주의 신분을 봐서 적당히 봐준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실러에게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왜 이기지 못한 거지? 설마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가짜였단 말인가? 그녀는 어릴 때부터 줄곧 검술대회의 우승자였다. 그녀의 어머니 또한 줄곧 가이아의 검성이 되라고 격려해 주셨건만 그토록 자부하던 가이아 검성이라는 이름이 이렇게나 허무하게 꺾이다니. 이 남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 바로 그때 애슐리가 내 뒤로 달려왔다. 나는 애슐리를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우리도 카렐렌으로 돌아가야 해. 지금 시내 구경이나 하러 갈까? 나는 애슐리의 팔짱을 끼고 몸을 돌려 떠났다. 동시에 제롬을 보며 말했다. 자네가 가서 검 몇 자루만 사다 주게. 방금 대결로 검날이 다 상해버렸군. 실러는 뒤에서 그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갑자기 일어났다. 블리자드 남작과 함께 있는 저 여인이 그의 부인인가? 제롬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 부분은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분 또한 어느 명문가의 귀한 분이십니다. 실러는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다. 그 말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는 뜻이군. 이어 그녀가 명령을 내렸다. 가서 마차를 준비해라. 왕궁으로 돌아가겠다. 그녀의 마음속에 묘한 생각이 스쳤다. 검성이 된 이후로 나보다 강한 상대를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야.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블리자드 남작, 만약 당신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지금의 나도 조금은 달라졌을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가야 왕국의 제2공주 실러를 격파한 후 그녀는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다. 권력 투쟁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법. 그 화재 사건의 진범은 어쩌면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 그녀의 언니일지도 모른다. 드레이크 왕국 밀로와의 탄신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고 실러 또한 자신의 언니에게 방문 허가를 요청했다. 언니의 조롱 섞인 태도 속에서 그녀의 마음속에도 남모를 비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이미 칼레론 백빙성으로 돌아왔으니까. 듀크 공주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고 그의 아들 저스틴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죄악조차 막강한 수단으로 덮어버렸다. 게다가 부하인 로스에게 명령하여 칼렌 상단을 집요하게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사비나 또한 여정을 마치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그 전에 나는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그녀에게 통신석을 하나 건네주었다. 드레이크 왕국 안팎으로 풍운이 휘몰아치고 있으니 나 역시 세력을 확장하는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저스틴이 나를 암살하기 위해 보낸 자객단은 이미 제압하여 비밀리에 감금해두었다. 이제 저들을 내 사람으로 굴복시켜야 할 때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기 위해서
전반적인 실력은 다소 부족해 보이지만 그중 2명은 제법 쓸만해 보인다. 암살단의 비룡 기사단까지 가세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이번 구관계 탄신일을 기회삼아 왕국 전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결심했다. 나의 호출을 받은 기사단장 슈아트가 도착했다. 나는 자객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너희에게 선택지는 2가지뿐이다. 첫째, 내 부하가 되는 것. 둘째, 내 손에 죽는 것. 허나 지금 실력으로는 내 수하가 되기엔 한참 모자라다. 그래서 너희를 강하게 만들 훈련을 준비했다. 내 뒤에 있는 무기들을 집어들어라. 그리고 밖에 있는 저 기사단원들을 전부 쓰러뜨려라. 자객들은 장비를 갖추고 일제히 기세를 뿜어냈다. 숲속의 자객 3명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전투태세를 갖췄다. 그때 숲 어딘가에서 훈련 상대가 불쑥 튀어나왔고 그 매서운 일격은 자객 중 한 명이 방패에 가로막혔다. 찰나의 순간 커다란 2손이 습격자의 어깨를 짓눌렀다. 순식간에 훈련 상대는 차가운 눈밭 위에 처박혔다. 자객은 상대의 몸에서 훈장을 빼앗았다. 직후 그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하나 잡았다. 오늘 밤은 굶지 않아도 되겠군. 나무 꼭대기 위에서 나는 그들의 훈련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저들의 합동훈련이 시작된 지도 벌써 3주가 넘었다. 훈련 규칙은 아주 단순하다. 각자 몸에 훈장을 하나씩 지니고 훈장을 뺏기면 사망으로 간주한다. 모든 훈장을 뺏기면 패배하는 방식이다. 간단해 보일지 모르나 이런 실전 같은 방식이 양측 모두의 실력을 빠르게 끌어올린다. 바로 그때 숲속에서 붉은 광채가 번쩍였다. 제롬이 설치해둔 추적 마법 표식이다. 누군가 탈주를 시도하면 저렇게 붉은 빛이 감지된다. 자객 중 한 명이 전력을 다해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그의 귓가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벌써 10번째 탈주로군. 밀러. 그의 머리 위 나뭇가지에 나의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그를 싸늘하게 굽어보았다.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다음에도 이런 식이면 그땐 정말 죽음뿐이라고. 밀러가 전투태세를 갖추었다. 이런 시시한 장난질에 어울려줄 시간 따윈 없다. 바로 그때였다. 등 뒤에서 나타난 누군가가 순식간에 그를 제압했다. 정제는 바로 암살단장 베크였다. 송구합니다. 영주님. 부디 이번 한 번만 더 이자를 관대히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나뭇가지 위에서 베크를 내려다보았다. 왜 이 녀석은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해 이토록 안달복달하는 것일까? 베크의 안색이 엄숙해졌다. 밀러는 단순히 돈을 위해 살수가 된 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어린 시절 누군가에게 온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정보에 따르면 일가족을 살해한 그 원수가 다음 달에 열릴 구관계 탄신년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눈보라가 춤을 추는 칼레론 백빙성 내부, 굳게 감겨있던 밀러의 2눈이 서서히 떠올랐다. 나는 고요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드레이크 구관계 생일 연회에는 수백 명의 마법사와 기사들이 철통같이 지킬 것이다. 내 혼자 몸으로 암살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보나. 밀러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베크 단장에게 내 사연을 들은 것인가? 순간 그의 주먹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내 평생은 오직 복수를 위해 존재한다. 복수만 할 수 있다면 설령 목숨을 잃는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보았다. 단언컨대 내 확실히 말해주지. 너는 적의 근처에 가기도 전에 저지당할 것이다. 결국 개죽음만 당하고 끝날 뿐이지. 하지만 나는 귀족의 신분으로 그 연회에 참석할 수 있다. 어쩌면 우리 사이에 거래가 성립될지도 모르겠군. 내가 내 복수를 도와주겠다는 뜻이다. 대신 너는 나에게 진심 어린 충성을 맹세해야 한다. 밀러의 눈에 의구심이 스쳤다. 당신이 왜 나를 돕겠다는 거지? 나보다 뛰어난 살수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나는 밀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베크가 말하더군. 고작 20대의 나이에 최정상급 살수의 반열에 오른 자는 너뿐이라고. 그리고 난 네가 가진 미래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나는 그에게 오른손을 내밀었다. 그러니 내가 창설하려는 암살대에 내 힘이 필요하다. 어떤가? 나와 이 거래를 성사시키겠나? 기억이 소용돌이치고 심장 깊은 곳에서 증오가 들끓어올랐다. 다음 순간 밀러는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복수만 성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로군. 며칠 뒤면 출발할 예정이다. 떠나기 전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 두도록 해라. 바로 그때 사비나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그녀는 기쁨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스승님, 아이스크림이 다 준비되었어요. 어서 오셔서 드세요. 그런데 밀러는 눈앞에 사비나를 보고 넋이 나가버렸다. 그는 요동치는 심장을 억누르듯 가슴에 손바닥을 얹었다. 저 여인은 도대체 누구지? 회의실 안. 나는 각 부대의 단장들과 함께 매일 진행하는 정기보고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때 잭이 다급하게 문을 밀치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건 정말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 빌어먹을 놈들이 모든 도로를 봉쇄해버렸다고요. 나는 다소 나른한 시선으로 그를 보았다. 잭, 서두를 것 없다. 무슨 일인지 조목조목 말해봐라. 알고 보니 토트시의 자작 로스가 최근 계속해서 칼레런 상단을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아예 길을 막아버렸군. 나는 잭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길을 우회하거나 빙상 비룡을 타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나? 하지만 제롬이 내게 고하길 빙상 비룡의 적재 중량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물자는 반드시 육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했다. 수도로 향하려면 토트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게다가 곧 국왕폐하의 탄신일이 다가오는데 그가 길을 막은 것이 설마 영주님의 연회 참석을 방해하려는 수작입니까? 나는 의문이 생겼다. 나는 그자와 원한을 맺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막으려 하는 것인가? 제롬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로스가 듀크 공작의 수하라는 것이었다. 저스틴이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분명 듀크 공작이 뒤에서 꾸민 짓이겠지. 나도 모르게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왔다면 나 역시 반격할 수밖에. 그 말을 들은 제롬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영주님, 설마 영지전을 선포하시려는 겁니까? 이름 그대로 영지전은 영주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심지어 국왕조차 간섭할 수 없는 권리다. 영지전을 발동하려면 먼저 국왕에게 고하고 상대 영주에게 공식적으로 선전포고를 해야 한다. 단 하나의 예외 상황이 있다면 국왕계 귀에 소식이 들어가기 전에 전투를 신속히 끝내고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다. 이 설명을 듣고 나는 생각에 잠겼다. 오히려 잘됐군.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시험해볼 좋은 기회다. 나는 즉시 명령을 내렸다. 슈아트, 영지에는 최소한의 병력만 남겨두고 출격 준비를 해라. 나는 마르코스를 바라보았다. 암살대에게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고 전해라. 밀러는 단독으로 토트시에 잠입해 상황을 정찰하도록. 이어 잭을 향해 말했다. 자네는 비룡 기사단의 출전 준비를 마쳐라. 잭이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주님, 저희 기사단은 고작 20명뿐입니다. 영지전을 치르기엔 숫자가 너무 적지 않겠습니까? 나는 엄중한 표정으로 잭을 쏘아보았다. 적다고? 자네가 정말 비룡 기사단의 단장이 맞나? 그동안 혹독하게 비룡 훈련을 시켜오지 않았는가? 설마 아직도 기사단의 힘을 믿지 못하는 건가? 잭은 즉시 명령을 받들고 물러났다. 확실히 아군의 수는 적다. 하지만 우리의 비룡은 결코 약하지 않다. 제롬은 나의 성급한 출전에 우려를 표했다. 미지의 전쟁에 영지민의 목숨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은 너무나 무모한 짓입니다. 로스 자작은 아직 이주하지 못한 6,000명의 영지민을 인질로 잡고 있습니다.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토트시의 병력은 우리의 10배가 넘습니다. 거기에 듀크 공작의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우리는 더욱 불리해질 것입니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이틀이다. 놈들이 대책을 세우기 전 단 이틀 안에 전투를 끝내겠다. 나는 제롬의 곁을 지나쳐 걸어갔다. 제롬, 자네는 참모다. 병사들 앞에서 불안한 기색을 보이지 마라. 나는 곧장 문 밖으로 나섰다. 모두 준비됐는가? 나는 정렬해 있는 칼렌 군대를 바라보았다. 장병들이여, 이것은 칼렌의 영지 선전포고다.